예를 들면 뻔히 이재명이 당선될 게 보이는 상황에서 이재명을 제거할 방법은 물리적인 군사력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이제 판단을 하는 건 판단.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네, 확신을 하는데 네. 그 중간 단계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가덕도 테러 사건이 있었죠. 그렇죠. 가덕도 테러 사건이 실패하면서 군인을 동원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물리적으로 네. 가덕도 피습을 통해서 실제로 그러니까 저는 그게 김진성이라는 사람의 개인 미친 사람의 그냥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배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전히 그 연결이 용산과 연결이 돼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진성의 배우는 용산이 예. 아닌가 예. 의심하는 거죠. 타고 올라가면 김진성은 용산을 직접 모르겠지만 예. 김진성의 배우의 배우 이게 실타래처럼 엮여 있지만 결국에 그 끝단은 용산이 연결돼 있지 않았을까. 예. 그렇지 않고서야 경찰이 그렇게 수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 정도 사건을 제대로 된 브리핑도 없이 대충 끝냈거든요. 그쵸. 언론도 크게 관심도 없고 예. 그냥 날라갔고 국정원이 테러로 규정해서 하려는 것도 다 막고 이건 이럴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프레임 네. 언론의 프레임 자체를 이거를 갖다가 무슨 뭐지 헬기 뭐 이용 그거는 완전히 국민의힘이 전통이 진짜 언론 플레이는 못 이겨요 민주당이. 언론 플레이는 왜 못 이기냐면 김건희, 윤석열, 명태균의 카카오톡만 봐도 예. 언론 플레이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언론 플레이. 이태원 참사가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게. 어떻게 해서 예. 뭐 빠르게 무슨 뭐 이런 법을 하나 개정안을 내 가지고 이걸 덮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거는 민주당이 아무래도 못 이기죠.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소위 말하는 재래식 레거시 언론들이 네. 보수 정권 그리고 보수적인 정당과 유착이 오랫동안 돼 있었잖아요. 네. 집권을 오랫동안 그러니까. 했으니까. 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오프 더 레코드 통해서 가덕도 테러 사건과 관련된 제보를 받았다고. 예. 예? 실제 일종의 이제 벤츠남, 그러니까 그 김진성을 태워서 거기까지 현장까지 간 벤츠남 이 사람 누구냐. 예. 굉장히 관심이 많이 모아졌었는데 파악했다면서요. 네. 누구예요? 이게 참 제가 이제 새로운 취재는 잘 안 하거든요. 새로운 취재 왜냐면 제가 어디다 기사 쓸 데도 없고 안 하는데 이거는 기사 여기서 쓰세요. 제 느낌에 취재편의점에서. 이제는 제 느낌이 뭐냐면 이건 진짜 이상하다고 직관적으로 딱 감이 왔어요. 이상하다라고 해서 조금 알아보고 적극적이지는 않지만 소극적으로 알아보는데 일이 되려고 하면 네. 가만히 있는데 연락이 왔어요. 네. 근데 제가 여기에 관심 있다는 걸 보신 거죠. 이런 데 와서 얘기한 거를. 가덕도 테러 사건 관련해서는 저한테 꼭 연락을 주십시오. 예. 010-9846-8852. 다시 한번. 네. 010-9846-8852. 제 네. 제보 전화 네. 많이 공개는 돼 있는데 가덕도 테러 사건. 예. 제보 이거- 주십시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게 뭐냐면 전에 보니까 뉴탐사 강진구 기자 현장 가서 막 택시 기사 태우던 택시 기사 했는데 거기서 끝났잖아요. 네. 중요한 것은 김진성이가 이제 범행 하루 전에 먼저 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범행 이제 현장을 먼저 이제 도착. 범행을 저지르려면 현장도 먼저 둘러보고 했어야 되니까 그랬겠는데 되게 이상한 일이 뭐면 범행 현장과 동떨어진 곳에 먼저 가서 누군가를 만나서 거기서 차량을 탑승하고 그 사람이 모텔까지 데려다주고 이거 소위 말하는 벤츠남 사건 그 벤츠에서 내리는 장면이 네. 영상이 공개가 돼 공개됐었죠. 있잖아요. 돼 있는데 벤츠남이 그럼 택시도 아니고 왜 태워다 줬을까라는 궁금증이 그쵸. 생기잖아요. 근데 벤츠남의 신원을 확인했고요. 그 같은 차량 벤츠에 운전자 있고 운전자 뒷좌석에 동승자 그러니까 또 다른 공범이 예. 있고 김진성 예. 세 명이 탑승을 했다는 사실을 예. 확인을 했고 예. 벤츠남이 제가 예전에 이제 어디 출연해서 얘기한 게 가덕도 수협의 조합원이다. 가덕도 수협의 조합원 직원이 아니고 조합원이고 했는데 이분이 어촌 계장이었어요. 아, 어촌 계장. 거기가 가덕도가 지금도 그 있거든요. 예, 배도 예. 있고 막 이렇게 예. 고기잡이를 하는데 예. 어촌의 계장이었고 연세가 73세. 73세. 예, 73세고 예. 세계로 교회 교인. 세계로 교회. 이게- 소년보. 예. 예. 소년보 아시죠? 최근에 예, 예, 예. 나왔던 저기 그- 정광훈 소년보 그렇죠. 투탑, 양대. 극우 투탑. 예. 그리고 소년보는 그 설교할 때 대통령도 얘기를 하시던데 이재명 죽여야 된다고, 그러니까요. 죽어 없어져야 된다고 얘기 설교를 하는 게 소년보잖아요. 예. 그죠? 예. 저는 그렇게 기억이 되는데 소년보가 이 정광훈보다 더 극단적이에요. 그러니까. 죽여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없애야 어떻게 된다고. 교회 목사가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저는 예. 납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종교인이. 근데 보세요. 그 말을 한 사람의 예. 교인이 예. 교인이 김진성이랑 알 것 같지도 않은데 예.
김진성은 충남 아산에 살잖아요. 그렇죠. 배방면인가 예. 뭐 거기 사는데 예. 부산 어떻게- 가덕도 부산 가덕도는 예. 가보셨어요? 저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거기 가볼 일이 없어요. 예, 한 번도 안 관광지도 아니고. 예. 근데 그 사람이 가덕도에 가서 항구 근처를 배회하던 중 그거를 본 그 벤츠남이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네. 어디 어디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길을 잃은 김진성이를 네, 불쌍해서 개인의 벤츠 차량에 태워서 거길 데려다 줬다. 줬다. 말도 안 라고 되는. 했는데 이제 이 벤츠남을 정확히 잘 아시는 분들이 두 분이 이제 양쪽에서 제보를 예, 받은 거예요, 제가. 예. 그러니까 한쪽만 받아서 뭐 확인이 안 되는데 지금 양쪽 이 양쪽 그룹은 서로 모르는 사람들인데 이 벤츠남 일명 인수 아저씨. 인수? 장인수는 아니고요. 성은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예, 근데 인수 아저씨. 인수 예. 할아버지죠. 이제 예. 일은 70대니까. 예. 인수 아저씨가 어촌계장이었고 당시 사건 때 어촌계장이었고 평소에 그 벤츠 차량을 직접 운전하지도 않는데요. 자기 비서처럼 데리고 다니는 어린 친구가 있어요. 40대. 어린 친구가 비서처럼. 그러면 예. 그 동승했던 사람이 그 어촌계장이고 아니요. 인수 아저씨. 인수 아저씨고. 인수 아저씨가 어촌계장이고 예. 평소에는 주로 운전을 예. 자신의 비서처럼 부리는 40대. 40대가 하고 다녔다. 일명 별명 이분의 별명 빡빡이. 빡빡이. 예, 이게 머리가 없으신 거예요. 아, 빡빡이가 하는데 예. 빡빡이를 그날은 뒷좌석에 태우고 본인이 직접 운전을 한 거죠. 예. 그러니까 빡빡이는 어떻게 보면 휘말린 거죠. 이 지금 사건에 상황까지만 휘말린 봤을 거다. 때. 예. 근데 이 빡빡이의 신원도 파악이 됐어요. 누구예요? 뭐 실명하고 배모 씨. 배모 예. 씨. 배모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실명. 이제 그것까지는 제가 곧 만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아, 어디 알겠습니다. 계신지 알았기 때문에 곧 만나러 갈 겁니다. 제가. 빡빡이를 만나러 간다. 근데 이분은 지금까지도 입을 안 여는 게 말을 맞춘 것 같아요. 말을 맞춰서 배회하던 김진성을 선의로 태워다 줬다. 네. 여기는 숙소가 없으니까 예. 저쪽에 숙소까지 태워다 줬다는데 이 인수 아저씨의 평소 품행을 봤을 때 예.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게 주변인들의 왜 평소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 그런 무슨 인정머리가 있는 분이 아니고 인정 있는 사람이 아니다. 아니고 어떻게 좀 사짜 기질이 좀 있고 사짜. 사짜 예. 기질이 좀 있고 예.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주로 사는 사람이다. 라는 주위에 이제 평판이 있는데 네. 주위 사람들이 봤을 때도 그 말은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동네에서 우연히 그 항구 앞에서 아니 그거는 말이 네. 누가 보더라도 말 맞추기 한 게 그냥 느껴져요. 근데 경찰과 검찰이 그렇게 해서 기소를 해서 지금 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된 거죠. 공범 없이 단독 범행으로 김진성 된 단독 거잖아요. 범행. 예. 저는 이거 100%뭐 있다고 봅니다. 이거. 100% 있다. 배우가 있고 냄새가 난다. 그 배우는 계속해서 연결이 돼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봉지욱 기자 굉장히 중요한 팩트를 확인한 거예요. 네. 세계로 교회, 네. 소년보, 그렇죠? 교인. 그냥 단순한 뭐 원어브댐 교인일 수도 네. 있지라고 하기에는 이 일이 진행되는 전체 과정을 종합해 볼 때 상당한 범죄와 관련된 모의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의심도 하게 되네요. 일단은 이제 걱정이 되는 것은 인수 아저씨가 그때는 협조했을지 몰라도 본인이 지금 타깃이 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이분이 이제 이 사건 이후에 암발병이 돼가지고 다발성암, 다발성암이 돼서 입원을 해서 돌아가실 뻔했어요. 근데 지금 퇴원을 한 상태입니다. 퇴원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분이 뭐 병세가 악화되거나 방세가 악화되면서 돌아가시면 끝나는 거예요, 이 사건은. 근데 만약에 암으로 돌아가신 거 말고 네. 김진성이를 시켜서 야당 대표를 죽이라고 했을 정도의 배우가 있다면 예. 인수 아저씨에 대해서 해코지를 안 할까요? 하겠죠. 전 그 걱정이 되는 거죠. 쟤만 제거하면 끝난다. 연결고리 끊어버릴 보호해야 수 있으니까. 되네. 이 중요한 제보자가 네. 될 수 있겠어요. 이 인수 아저씨가. 그러니까요. 이거 지금 본인이 어떤 위험에 처한지 아마 모를 텐데 제가 이제 만나게 만나서. 되면 얘기를 좀 해드려요. 지금 당신 되게 위험하다. 근데 네. 그 중요한 것은 왜 태워다 줬고 어떻게 알고 태워다 줬냐 김진성이라는 네. 사람을 그쵸? 네. 이것도 지금 사실은 수사 당국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 중요한 사실 뭐 기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상식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네. 경찰도 다 알고 있는 거죠. 야 그냥 대충 해서 단독범으로 넘겨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왔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했다고 보고 사실은 예. 경찰이 그렇게 하려고 해도 검찰이 예. 지금 있잖아요 수사권 직접 수사할 수 있잖아요 보안 수사할 수 있잖아요. 아직은 할 수 있죠.
검찰이 그렇게 보안 사건을 해서 피해자의 인권을 생각하고 한다면 그렇게 수사하면 됩니까? 경찰이 엉성하게 수사하면 자기들이 직접 할 수 있다면서요. 네. 경찰이 수사한 대로 넘겼잖아요. 공범이 된 거죠. 예. 어쨌든 국가 1호 테러 사건으로 경찰이 이 사건을 지정을 하고 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 봐야 되고 그리고 말씀드리면 어제 지금 이 테러 TF 경찰의 그 국가 테러 TF 국정원과 TF 있잖아요. 네. 한 70명 가까이 수사관을 구성했다고 하는데 어제 이 빡빡이 조사했습니다. 아, 네. 빡빡이 네. 조사했어요? 빡빡이 조사. 이 TF 네. 팀에 네. 왔었어요, 빡빡이? 빡빡이와 예. 인수 아저씨를 지금 예. 재조사에 재조사. 들어갔다. 아. 근데 너무도 교수님. 친절하게도 가덕도에 내려가서 조사를 했잖아요. 친절, 너무 친절해. 예. 방문 조사. 친절한 테러 TF. 예. 방문 조사를 했다. 했구나. 아, 그럼 상당한 내용을 좀 받아왔답니까? 네, 그저께까지만 해도 이 빡빡이나 인수 아저씨가 입을 안 열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이제 입 열면 뭐 협박을 받을 수도 있을 거고 하는데 네. 수사를 정말 깊게 하면 다 나옵니다. 그거 감추려고 해도. 그렇죠. 예. 다른 거 다 떠나서 유력한 대선 후보 야당 대표에게 그 무슨 커터 칼이니 이런 거 다 예, 거짓말이었고 이 담당 검사가 또 김상민 네. 당시에 이제 국정원에 있었던 이 관계성에 대해서도 또 들여다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이 사건은 그냥 이런 방식으로 암장치고 넘어갈 일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두 개가 저는 이상한데요. 자승 스님. 자승 사건도 예, 이상합니다. 자승 사건에 몇 명 대테러 국정원 대테러위원이 30명인가 뭐 먼저 40명을 갔어요. 보냈다고 예. 그거는 홍장원 차장이 나와서 얘기한 얘기를 거죠. 했으니까 예. 홍장원 차장 그걸 아는 것 같아요 내막을 그거 이상하고 네. 이게 이상해요. 가덕도 이재명 예. 대통령 테러 사건 이 두 가지는 정말 이상해서 이건 반드시 해야 되고 예.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은 국정원이 개입이 됐다는 그렇죠. 거죠. 예. 예. 자승 사건도 요 사건 현장에 최초에 달려갔던 당시에 그게 안양 경찰서인가? 네. 아, 여기도 너무 이상하다. 안산 경찰서인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여기도 뭔가 냄새가 난다. 뭐 예를 들면 이 사회 자기가 사건에 열심히 예, 하는 우리 박 기관은 저를 봉지욱 불태우면서 이 저를 뭐 두 왼팔 오른팔 이제 측근들에게 뭐 돈을 얼마를 내 가지고 이걸 뭐 다시 지어줘라 뭐 이런 식으로 뭐 했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감식을 할 때 그러니까 증거물을 없애러 간 거 아니냐 예, 그런 생각이 들죠. 그 이제 과거사 진실 화해위원회 우리 옛날에 뭐 이런 거 많이 했었는데 이거는 세월이 흘러도 반드시 다시 헤집어 봐야 되는 중요한 사건이다라는 얘기가 통할 것 같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요새 SNS 정치 뜨겁습니다. 예. 오늘도 벌써 올렸어요. 네, 기자들이 예.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는 네, SNS 정치. SNS 주말에 너무 정치. 힘들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주말에도 그렇고 제가 보기엔 진짜 대통령은 하루도 쉬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진짜 쉬지 않아요. 정말 열심히 일일 월화수목 금금금 이렇게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설탕 부과금을 시작으로 해서 저희가 의견을 좀 물으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바로 라이브 폴 돌렸는데 절대 다수가 이 설탕 부과금에 대해서는 찬성이다. 결국에는 이게 우리 건강을 지키는 도구로 활용되니 그 선순환 구조 아니냐 뭐 이런 의견이고요. 그리고 부동산 관련해서 엄청나게 뭐 의견 올리고 있죠. 어떻게 보세요? 어제 보니까 캐대언 그 그래미상 받은 그래미상, 것까지 골든, 올렸더라고요. 골든. 예, 골든. 예. 근데 이 지금 X 그러니까 과거 트위터죠. 네. X랑 페이스북에 올리는 그 글에 약간 온도차가 있어요. 맞아요. 좀 예, 달라요. 예.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사용하는 게 주로 X랑 이제 페이스북 사용하시는데 네. 페이스북은 조금 각 잡힌 거, 맞아요. 약간 맞아요. 공식적이고 네. 발표 이런 거 하시고 X는 조금 이제 좀 이렇게 해외로 비교하면 그 트럼프. 맞아요. 예, I'm back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네. 그리고 막 그렇게 파포 예, 지난번에 예. 하듯이 직격. 그러니까 의제를 던지고 사람들에게 논의를 한번 해보자. 설탕세를 도입한다는 게 아니라 설탕세는 어떻습니까? 네. 예, 비거주 주택에 대한 뭐 보유세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양도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하는 거 예, 그거 없다. 예, 시한 끝내는 건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나씩 던져봐요. 예. 그리고 사람들의 이제 중지를 모으는 과정이죠. 근데 저는 가장 놀랐던 거는 사실 이번 서울시장이 그 선거가 무조건 부동산이 가장 1번 이슈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 대통령 말대로 냉정하게
지금 전국에서 부동산 하는데 부동산은 서울만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맞아요. 서울에서도 강남 3구와 마용성만 문제인 거지 사실 다른 지역은 그렇게 영향 크지 않습니다. 네. 네, 변동폭이 높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근데 거기가 오히려 강북은 우리 동네의 집값은 왜 이렇게 안 올라? 그렇죠. 그런 거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 부동산이 사다리처럼 계층화되어 있기 때문에 예. 마용성으로 옮겨가는 쪽 있죠. 그 밑단에 계층으로 봤을 때 네. 그 아래서 이게 갈아타게 하려는 거기까지가 지금 문제가 되는 지역이에요. 네. 강남, 서초, 송파는 저 위에 있는 거고 당연히. 이제 그거를 이제 투기로 볼 것인가, 네. 투자 상품을 볼 것인가, 아니면 거주로 볼 것인가 네. 여러 가지 이제 해법을 던지면서 하는. 저는 놀랐던 게 사실 이 문제를 지금 선거 3개월 남았잖아요. 야 사실상 그러네요. 6월이면 그렇죠. 이제 네. 석 달 남은 거예요. 네. 이제 예비 후보 등록해야죠. 네, 6월 초니까. 지금 오늘이 2월 3일이죠. 3일이니까. 오늘 정확하게 이제 4개월 남았죠. 그렇죠. 그럼 선거까지는. 오늘부터 시도지사 교육감 예비 후보 등록 시작을 하고 2월 20일에 시도의원, 구시의원 및 대표란다. 지자체장 예비 후보 등록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사실상 2월에 다 예비 후보 등록을 하고 3월부터는 이제 공직자 사퇴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겠죠. 그렇죠. 3월 5일에. 네, 그래서 서울시장 선거에는 이 이슈를 던지는 게 진짜 불리한 거예요, 원래는. 네, 왜냐하면 결국 세금을 건드린다는 문제 때문에 네. 야당은 이걸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걸로 세금 폭탄이다 이러면서 그렇죠. 공박하려고. 네, 네. 그리고 세금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거는 냉정히 말해서 우리는 찬성할지 몰라도 네. 당위성으로 찬성할지 몰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세계의 모든 전쟁은 세금 전쟁이거든요. 네, 조세를 거두면 조세 저항이 바로 나와요. 그게 좋은 세금이든 나쁜 세금이든 간에. 네. 네, 왜냐하면 자기의 사유재산을 침탈한다는 그런 느낌. 아니 그래서 5월 9일 날이 시한인데 그 양도세 그 중과 유예 또 연장할 거다. 뭐 그런 못 할 거야, 안 할 거야. 야, 당장 내일 모레가 지방선거인데 그렇죠. 민주당이 그걸 하겠어, 받겠어? 절대 못 해. 버텨. 이런 분들이 많다. 그렇죠. 절대 유예 또 해주는 일은 네. 없다. 네. 이제 이런 것을 시장에 아주 명확한 시그널을 주는 걸로 이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1시간 전에 그런 트위터를 올렸죠. 또 올렸대요. 버티는 것보다 파는 것이 일찍 파는 것이 늦게 파는 것보다 유리할 것이다. 명확한 메시지를 줬습니다. 이게 예. 사실은 부동산이라는 게 명확한 게 일관된 메시지를 계속 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왔다 갔다 하다가 사실 부동산 정책 실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해서 세금도 부과할 거고 이게 세금을 부과한 게 아니라 사실은 원래 있는 세금을 유예했던 그렇죠. 것들을 다시 시행하겠다라는 거니까 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본인이 이게 언론에서는 지금 이재명이 이 양도세 중과하는 것을 부과한다라는 프레임으로 계속해서 밀고 나가니까 그것은 사실 잘못됐다라고 바로 잡는 계속 트위터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뭔가 좀 이 어떤 뭐랄까 청와대 소통 방식이나 혹은 그 언론의 그 이제 의제를 다루는 그런 방식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내가 직접 나서야겠다라고 하면서 계속 이게 되게 폭주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해서 지금 계속 올리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뭔가 SNS 정치하는 것이 누가 보면 되게 가볍다. 그리고 뭐 이렇게 대통령이 많이 얘기를 하냐라고 하지만 청와대 네. 출입 기자 입장으로서는 되게 반가운 일이에요. 그렇죠. 청와대 출입 기자들은 궁극적으로 취재하는 것이 그래서 대통령이 어때? 의중이 뭐야? 대통령 입장 대통령 듣고 생각이 싶죠. 뜻이 뭐야? 뭐야? 네. 그건데 대통령이 본인의 생각 계속 올리잖아요. 그게 정말로 본인의 내심이든 아니든 어떤 뭐 말을 올림으로써 그 기자들이 취재할 포인트가 계속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대통령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라는 것을 많이 알 수 있고 그렇죠. 그 청와대 출입 기자도 이런데 사실 국민들도 더 많이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SNS로 소통하는 게 되게 좋다라고 봅니다. 사실 그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사실 민주 진보 진영이 집권했을 때 늘 좀 실패를 했어요. 그렇죠. 오히려 더 역효과를 내서 부동산가가 폭등,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 때 급등했죠. 이제 급등을 해서 큰 논란이 됐고 결국에 이 문제 때문에 정권을 내준 거다라는 분석도 이제 있는 건데 그렇다면 이재명 정부도 또 그렇게 흔들릴 거냐 아마 선거가 코앞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다라는 분석이 우세한 가운데 결코 그렇지 않다. 오늘 메시지 중에 전 핵심은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대한민국은 합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공약 이행률 95%. 그래서 그 시장에 명확한 시그널을 주고 당신들이 버티면 버틸수록 불리할 거다. 그리고 그 엄청난 세금을 실제로 내게 될 거다. 그리고 그런 일을 반드시 보게 할 것 같아요. 저는. 예. 저는 이게 굉장히 용기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선거에서는 못하겠지 맞아요. 하는 네. 거는 부동산 쪽 이제 소위 말해서 부동산 측 상류층들이 기득권이에요. 그럼요. 우리 예. 사회에 그러니까 언론사면 간부, 검찰이면 고위직들, 네. 판검사 다 서초동에 살아요. 거의 다 서초동에 살아요. 법조인들, 의사, 부부들 네. 네. 다 우리 사회 기득권이라는 사람들이 서초, 강남, 송파에 있기 때문에 네. 여기를 건드리면 전통적으로 정권의 이제 밑둥을 흔들죠. 왜냐하면 이거는 여야 할 것 없이 같은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문재인 때도 포함해서 네. 모든 정권에서 이 이슈는 솔직히 잘 못 건드렸어요. 근데 이거 정면 돌파하겠다는 거 굉장히 이거 큰 용기예요. 그 어제 이준석 의원, 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그러면 정부 안에 있는 다주택자들은 집 팔 거냐 이런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겁박하고 협박한다고 되겠냐. 이른바 이제 대통령의 SNS 정치를 협박 정치에 해서 집 팔라고 막 지금 강박하고 있다. 이제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데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 정말 정부 제가 이거 또 시작인데 제가 단칼에 짜쳐. 네, 이거는 또 시작이죠. 빨리 이 정리. 대통령님 선에 가기 전에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이정주가 정리하는 네, 거예요. 소리야 두개 네. 하나. 네. 이준석 대표 뭐라고요? 네. 다주택자금 팔 거냐고요? 네. 이 제도는 뭐냐면 우리나라 공산주의입니까? 사회주의예요? 사회주의 대통령이 지금 코스피 5천 만들었어요? 그게 아니에요. 다주택 하세요. 하는데 원칙대로 다주택을 가졌을 때 내야 될 세금이 있는 거예요. 네. 그걸 내라고요. 누가 팔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다주택 가지고 내가 예를 들면 세금이 2주택, 3주택인데 예를 들면 뭐 양도세 비율이 뭐 5%, 8%씩 올라요. 네. 근데 나는 죽어도 8% 내도 나는 3주택 있어야겠어. 가지시라니까요. 그치. 대신에 그거를 세금을 1주택자랑 똑같이 가지면서 3주택 가지는 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자본주의 원리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렇죠. 미국 가보세요. 미국은 더 심해요. 미국에서 그 대학교 다닌 사람이 왜 아무것도 모릅니까? 하버드 아니야? 제가 보니까 하버드 H대. 네. 그러니까 하버드 나와도 네. 정말 미국에서 알아야 될 제도는 하나도 모르고 나쁜 것만 배운 거예요. 주워 드는 거 갖고 와서. 그러니까 핵심은 주택을 보유하느냐가 쟁점이 아니라 보유하면 그만큼의 세금을 내라는 거죠.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리고 그 관전 룰이 포인트는 이거예요. 우리만 네. 있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 다 자본주의 국가 다 똑같은. 미국은 보유세 같은 거 1주택도 1.4%까지 가요. 네. 우리 지금 0.4에서 0.6 올리는데 이 난리잖아요. 네. 더 심한 미국은 사회주의지 그러면. 미국 요새 가서 사회주의 많이 나오네. 네, 공산주의라고 욕하세요 가서. 네. 그래서 사실은 투기성 부동산을 잡아내겠다는 거거든요, 세금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그러니까 뭐 100억 있으면 집 세 채 있을 수 있죠. 있죠. 왜냐면 여유가 있으니까 네. 내가 그만큼의 필요한 어떤 뭐 집을 살 수 있는데 근데 돈이 없는데 그만한 자산을 보유하지 못했는데 세 채를 가지고 있으면 그 투기성이 진 거잖아요. 사실 그거 부동산이 올라서 그걸로 이득을 보겠다라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세금을 부과해서 이게 투기성인지 아닌지를 잡아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부동산을 청와대에 있는 어떤 참모들이 부동산 많이 가지고 있어. 그래서 세금 올렸을 때 그들이 감당하지 못하면 파는 거고 네. 아니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뭐 부동산을 팔아라고 강요하는 것도 아니니까 사실 권유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유도하는 거죠. 유도. 예. 그러니까 이제 정책이 곧 시행이 될 텐데 당신들 그 정책이 시행되면 세금 많이 내야 되는데 그렇게 세금 내기 싫으면 일단 팔아라고 권유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당신들 세금 부과하는 거를 막아주겠어. 그렇지만 5월 9일 이후에는 반드시 세금 내야 돼. 이 메시지를 대통령이 시장에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예요. 대통령이 아무리 강력한 메시지를 내놔도 시장이 그 누가 반응하는지를 지켜본다. 대통령은 팔라고 하는데 정작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버티고 있으면 이 정책이 안 먹힌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경실련 자료에 따르면 민주당 165명 가운데 다주택자가 25명인데 그 중에 강남 4구 송파까지 합쳐서 보유한 의원이 20명이다. 그중에는 11명이 거주하지 않고 임대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저는 지켜보시죠. 그렇죠. 지켜보고 이 사람들 네. 어떻게 하는지 보고 그러면 버티면 세금 내는 거예요. 근데 그렇죠. 만약에 세금을 안 내.
그럼 탈세예요, 탈세. 그렇죠. 네. 탈세범으로 처벌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자기가 자산이 많으면 그에 대한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세금은 안 내고 꼼수를 부려서 투기해서 돈 벌려고 하는 그런 세력을 잡아낸다. 거기가 이제 방점이 찍혀 이제 있는 뭐 거다. 개인적인 얘기지만 사실 이게 집값이 잡히냐 안 잡히냐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제가 집을 네. 사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신혼부부들이 사야 되냐 신혼부부, 말아야 되냐. 신혼부부. 그래서 사실 제가 지금 아직까지 집을 안 사고 있거든요. 네. 버티십시오. 네, 네. 좀 버티고 있어요. 금매 나옵니다. 아니 금매가 지금 어제 석간만 하더라도 나왔죠. 강남에서 뭐 10억씩 떨어진 집들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뭐 시장 상황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오늘 또 오후에 나오는 신문들을 종합해서 여러분들께서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아니, 저는 여기에 대해서 싶습니다. 하나만 더. 그 이런 거 보면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후보나 국민의힘 같은 사람들은 진짜 염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보수주의를 자처하잖아요. 보수주의가 뭐냐면 보수주의는 경제 정책을 쓸 때는 보수는 그러니까 차별적 노동. 열심히 일한 사람이면 더 많은 돈을 주고 덜 열심히 일한 사람이면 더 적은 돈을 줘라. 이 차별을 네. 공식화시켜서 정당화시킨 제도를 도입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렇게 그런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생각해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자본주의 원리가 노력에 따라 차등의 어떤 결과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부동산 투기가 깔고 문대고 있는데 내가 그 집에 먼저 살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거기서 10억 20억씩 얻는 게 그게 노동입니까? 그게 자본주의에 맞는 노동이에요? 그리고 이 대통령이 지금 말했잖아요. 주식시장.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가 주식시장으로 가는 거는 지금 몇 천조가 부동산에 파묻어 있거든요. 이러면 자본주의 나라 망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모든 투자 상품이 사실 100번 양보해서 투자할 수 있어요. 투자할 수 있고 차익을 얻는 건 인간의 이기심이 있죠. 있는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나라가 망해버린다니까요. 그 돈을 깔고 앉아가지고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돈 넣고 돈 먹기예요. 상류층 몇 명이 그 튕겨가지고 몇 억씩 먹고 자기 은퇴 자금하고 용인으로 이사가고 강남에 그런 사람 많거든요. 은퇴하면 좀 싸니까 그거 팔고 강남에 아파트 팔면 한 20억 남아. 용인으로 좀 더 싼 데 옮긴 다음에 용인에서 20억 차익 가지고 자기 노후 보장하면서 살려는 거예요. 그 20억 어디서 나옵니까? 밑에서 개미들이 떠봤던 거 다 그걸 투기로 먹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돈이 그렇게 돼요. 그런 꼴은 못 보겠다라는 게 우리 이정주 기자의 네, 그러니까 그 돈을 벌더라도 주식시장 삼성전자를 사든 하이닉스를 사든 네. 우리 기업에 도움을 주면서 돈을 버시라 이 말이에요.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경제가 좀 선순환될 수 있는 구조에 그래요. 투자를 하자. 그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배당 과세 투기하지 낮춰준다고 말고. 하잖아요. 네. 배당 분리과세 해준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걸로 노후를 이제 편하게 지내려면 계획하시고 네. 우리의 기업도 성장하고 우리 나라도 성장하고 국가도 후생도 늘어나고 본인도 여유로운 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네. 그게 딱 미국 시장이거든요. 미국 나스닥과 다우존스가 역대 보면 떨어지지 않아요. 왜? 거기는 국민연금 401k 같은 거 보세요. 연금이 강제 편입돼요. 잠깐만 오늘 주식 시장이 어떤지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올랐습니다. 또 다시 올랐어요? 오르고 다시 5,400 올랐어요? 오고 있어요. 네. 개미들이 엄청 샀다면서요. 네. 왜냐하면 이제 떨어질 때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이다. 지금이다 해서 이제 파악한 거죠. 지금 막 이제 개미들이 엄청 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은행에 묶여 있던 자산들이 29조인가 한 달 사이에 이렇게 주식 시장으로 옮겨갔다라는 언론 자, 보도도 있기 때문에. 5,200 다시 선 오늘 200포인트 올랐어요. 아, 어제 샀어야 5,194. 어제 너무 바빠가지고 못 샀네. 어제 판 어제 사람들이 들어갔어야 응원의 되는데. 일표죠 지금. 자 그리고 어제 그 국민의힘 의총장이 상당히 격하게 진행이 된 것 같은데 오늘 아침 한국일보가 단독 보도를 했어요. 너 나와봐. 나왔다 왜 어쩔래? 사실상 이 친한계 그 다음에 이제 원외 지역위원장들을 이제 불렀는데 여기는 의총장인데 원외 지역위원장 왜 와 있냐 나가라 해서 이제 중간에 나간 분들도 있고 뭐 이렇게 된 거예요. 남양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와서 기자들하고 그러니까 질의를 원외 답하고. 최고위원들이죠. 그렇죠. 네. 뭐 상당히 이제 사태질까지 오가고 뭐 굉장히 뭐 격하게 일촉즉발의 그렇죠. 상황이 벌어진 거고 이제 김용태 의원이 그 재신임. 저 재신임 묻자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의원직 걸 거냐 김민수 최고 당신들은 맞아. 의원직을 걸 거냐라고 공개 저격을 하기도 했습니다. 뭐 일파만파 가는 건데 어제 이거 말고 또 국민의힘 의총장에서 들리는 소문이 있습니까? 어디까지 갔는지 혹시 멱살잡이 드잡이 했나요? 거기까지는 안 갔습니까?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제 취재해 보니까 네. 그 한국일보 저 기사 나오는 거랑 저도 취재가 거의 비슷한 시간에 했거든요. 네네네. 저거는 이제 기사 쓴다고 밤에 좀 더 자세히 나왔더라고요. 네. 근데 저도 이제 의총장 들어간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들어보니까 어제는 그 장동혁
대표가 좀 작심하고 들어왔대요. 장동혁 네, 대표가.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네. 이 전 의총 때 네. 그 정의용 사무총장이 뭐라고 했냐면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친한계들 계속 그 적반하장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친한계에도 문제가 있는 게 이거는 수사 들어가면 한동훈 전 대표가 진다니까요. 지금 명의도용 거의 사실상 네. 확인이 된 상태예요, 당무감사에서. 근데 저는 무슨 깡으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검사잖아. 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여기 공식 제안합니다. 친한계 의원님 포함해서 네. 한동훈까지 아니, 지금 검사 부인도 다 봐주는데 네, 검사인데 모아서 뭐. 수사 들어가서 만약에 명의도용이 네. 아니다, 네. 진짜 무죄였다. 네. 제가 기자 은퇴할게요. 맞아, 맞잖아요. 기자 은퇴 그만해. 아니 진짜 맞잖아요. 의원님들 의원직 은퇴하십시오. 제가 이게 등가에 갇힌지 모르겠다. 네, 이거 예. 너무 야박한가? 탈당하세요. 의원직은 사퇴 아니야? 네, 네. 네. 의원직 사퇴. 네. 아니, 다음 총선 불출마. 내가 많이 네. 봐줬다. 어. 바로 사퇴까지 좀 그렇고. 네. 다음, 불출마. 예. 친한계 의원들 16분 있죠? 네. 예. 이번까지 하시고 내가 많이 봐줬. 나는 네. 바로 은퇴할 테니까 이번까지 하시고 다음 네. 총선 16명 싸그리 불출마. 16명 싸그리 불출마. 예. 예. 만약에 제 말이 맞으면 어. 명의도용한 게 유죄 나오잖아요. 예. 명의도용 그리고 업무방해 예. 유죄 나오잖아요. 예. 불출마해 주세요. 아 근데 선배 그 명의도용한 게 그 밝혀지면은 네. 그 어차피 공천을 못 받아요. 아, 그런가요? 어차피 아, 근데 이제 그 끝나. 근데 그 16명은 좀 빠져나가려고 하지 않아요? 나는 몰랐다. 어차피 비례예요. 비례가 많아요. 네, 예, 다 친한계. 비례여서. 아니 뭐 네. 배현진, 박정훈 이런 분들 있으니까 이번에 송파 비었어요. 송파 여러분 오십시오. 자, 이 다음 국민의힘 분들 송파가 비었습니다. 얼른 오십시오. 예. 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어떤 적반하장 허세도 적당히 해야 되는 겁니다. 이 팩트가 나와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어제 그제 보수 인사를 좀 만났거든요. 국민의힘에 그러니까 이 소리 하더라고요. 내부 인사인데 네. 진짜 제가 웃긴 게 자기들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야, 이 기자님. 진짜 내가 다 우리가 당해보니까 알겠더라고. 언론개혁 해야 됩니다. 조중동. 특히 조중동이 제일 심하대. 너도 맞아보니까 알겠냐 임마. 약간 이런. 그래서 고성국 TV 이런 데 나가는 거야. 네, 그 약간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알겠다. 네, 이해가 이런 거 된다. 있죠. 네, 한번 당해보니까. 동병상련이다. 네, 이 조중동의 이 매운맛 당해보니까 막 네. 사설의 뺄셈 정치 뭐. 뭐 아니 김병기 원내대표 탈당시킬 때 누가 뺄셈 정치라고 합니까? 네. 네가 잘못해서 나가지 다 이렇게 뭐 네. 나가서 예를 들면 수사받고 뭐 네. 의혹을 명명백히 밝히고 밝혀라. 오라 막 사설 네. 다 그렇게 나왔어요. 네. 근데 왜 한동훈한테는 나가서 밝히고 오란 말을 한마디를 안 합니까? 나가서 밝히고 와야죠. 네. 토크 커스트 할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나가서 수사기관에 가서 밝히고 오세요. 네. 그 제가 궁금한 것은 장동혁 대표가 아까 뭐 완전히 작심을 하고 작심을 하고, 청장에 들어왔다라고 했는데 이 당원 게시판 당계 사건이 계엄 선포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발언을 장동혁 대표가 의총장에서 했다는 거예요.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우리는 그동안 계엄 선포의 결정적인 결정타는 이 명태균의 황금폰이고 우리 그 박형광의 보도가 보도가 결정적이었다라고 명태균 게이터가 결정적이었다 이렇게 봤는데 그게 아니라 당계가 계엄 선포에 영향이 있었다라는 발언을 장동혁 그쵸. 대표가 했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게 그런 논리인 거잖아요. 네. 그 너가 윤석열 욕해서 윤석열이 화나가지고 계엄했다. 이런 논리인 거잖아요. 아, 한동훈이 자극해가지고 네, 빡쳐가지고 그렇죠. 계엄한 거야? 그래서 사실은 그게 사실 결집하려고 하는 거죠. 지지자들 결집하려고 예. 하는 거. 그 내부 프레임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배신자 프레임을 계속 씌우려고 하는 예. 그런 발언이라고 보입니다. 예. 근데 제가 네. 이 말은 허투루 듣게 한 게 심지어 그 당에 이제 보수 사람 관계자를 만나보잖아요. 실제 그런 말해요. 뭐 본인들도 네. 그 윤석열의 입장문에 나오잖아요. 뭐 그 보면 그 일종의 야당에 네. 당시에 민주당에 뭐 줄탄핵 뭐 예산 삭감 에이 그거 아닌 것 같다. 네. 본인도 그렇게 해요. 단계는 맞는 것 같다. 본인들 생각에. 네. 본인들도 윤석열이 계엄해서 죽을 것 같은데 윤석열이 왜 계엄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네. 무슨 줄탄핵으로 하냐고. 줄탄핵 그 전부터 야당이 그렇게 따지면 계속 그 전년도 방해한 거예요. 방해가 만약 방해라는 시각으로 본다면 네. 그걸 왜 갑자기 2024년 12월에 계엄을 합니까? 근데 2024년 12월에 네. 단계가 나왔죠. 단계가. 그러니까. 예. 예. 그러니까 복수의 의원들이 장 대표가 한 전 대표의 당원 게시판 사건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을 불안정하게 만들어서 계엄 선포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자신이 계엄 옹호, 내란 동조, 부정 선거와 같은 윤 어게인 세력에 동조한 적이 없다.
에? 그런 발언을 했다는 거예요. 단계는 3,000명 보는데 그 뭐 어떻게 그게 여론이 그렇게 움직인다고? 그러면서 외원 확장의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윤어게인 세력에 동조한 적이 없고 따라서 외연 확장은 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건데 지금 바깥에 나와서 우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바로 황교안이다라고 선언했던 바로 그분인데 황교안은 부정선거에 상징처럼 되어 있는 그런 분인데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실제로 의총장에서는 나는 그런 걸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저는 이제 이미 시작했다고 봐요. 장동혁 쪽에서 네. 실제 제가 취재해 보면 어떤 말이 도냐면 이제 중도 드라이브 세게 걸 거다. 네. 네, 그래서 장동혁 대표의 이제 특징을 알아야 돼. 우리가 뭐 어차피 그 이걸 알고 대응을 해야 되니까. 네. 이분이 정말 껍빛단장. 말 그대로 예. 낮에는 빨치산 밤에는 국군처럼 언제든 이동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 네. 권력의 화신이잖아요. 네. 걸어왔던 길 보면 예전에 대전에 박범계 뭐 등등 그쪽 민주당으로 타진한 다음에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보궐로 들어와서 네. 친한계에서 사무총장까지 하다가 친윤 뭐 윤호긴 넘어온 거 아니에요. 그걸로 보면 장동혁이라는 사람을 이제 좀 더 우리가 분석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 한동훈을 지금 쫓아냈잖아요. 네. 이제 왼쪽에 그러니까 당의 왼쪽에 빈 공간이 생겼어요. 국민의힘 입장에서 왼쪽에. 네. 그러면 이 전에는 장동혁 대표가 왼쪽으로 좀만 가잖아요. 바로 한동훈이 나올 거야. 왜? 그래서 장동혁 대표님 제 말이 맞죠? 네. 안에서 또 그 소리 할 거라고. 뭐 5.18 묘지 가면 가야 됩니다. 우리가 미래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 꼴보기 싫어서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제명이 됐잖아요. 네. 그 제명시킨 거고 이제는 그 모든 공이나 과가 본인한테 온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방금 말한 그런 거 있잖아요. 중도 드라이브. 네. 벌써 이제 윤호겐 난 한 적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엊그제까지 해놓고 네. 이 코스프레를 엄청 세게 걸 거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거는 선거 앞두고 뭐 2월부터는 시작한다라는 소문이 작년 연말부터 있었기 그렇죠. 때문에 별로 낯설진 않아요. 네, 올게 온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변신이 그 조정훈 의원과 더불어서 정말 막상막하의 변신을 하고 있어서 야 이게 그 대중에게 주는 뭐 기자들이야 이미 그의 이런 태도는 알고 있어서 그렇게 충격적이진 않은데 대중들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표현을 할지 이거는 뭐 좀 주목을 해서 봐야 되지 듣지 말아야죠. 알고 않을까라는 있어요. 생각이 좀 듭니다. 김건희 씨가 지금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그라프 목걸이 받은 것도 사실 아니다. 이거 안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사실 재판부 오인성 판사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반성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감형 사유를 들었는데요. 1년 8개월 너무 약하다라는 비판이 굉장히 많은데 항소심에서 다투면 어떻게 될 걸로 전망하십니까? 우인성 판사의 판결의 내용은 기존의 대법원 판결과 배치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고 네. 또 국민적인 상식에도 어긋난 것들이 많아서 예. 저는 파기될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제 서울 고등에서 네. 사무분담이 이제 서울 고등법원 형사부 사무분담이 오늘 아니면 내일 나옵니다. 그럼 사무분담을 누가 네. 할 것이냐. 예. 이제 근데 서울 고등 형사부에서 3년 이상 한 분들은 또 교체가 네, 돼야겠죠. 네, 네. 그래서 그런 풀을 만든 다음에 예. 목요일 날 예. 판사회의에서 예. 내란 전담 재판부를 예. 구성할 거기 담당할 판사들을 이제 선정을 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좀 취재를 해보니까 예. 추첨 아무도 지원을 안 하니까 아무도 지원을 안 해서 판사들이 원래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추첨 형식으로 이게 굳이 내란이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다 비슷비슷합니까? 원래 판사들이 형사 합의부 재판은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안 하려는 경향도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나 이제 내란 관련된 예. 또 정치권이라든가 국민들이 주목하기 때문에 네. 선뜻 나서겠다고 하는 분들은 없어. 없는 거로 예. 알고 있고 예. 다만 이제 그 사무분담상 예. 형사 재판부로 대상이 된 분들이 예. 공개된 자리에서 모여서 추첨을 하는 걸로. 추첨. 전산배당에 대해서도 이의가 막 들어오니까 예. 혹시 조작하는 거 아니냐. 아니냐. 그러니까 아예 공개된 자리에서 목요일날 이 추첨을 한다는 거죠. 목요일날 하는 이번 걸로 주에. 알고 있습니다. 아, 네. 예, 예. 공개된 자리에서 해서 예, 예. 내란 전담 재판부를 결정하는 걸로 예. 그렇게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때 기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네. 그 뭐 최종 결정은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법원 출입 기자들이 다 보고 있는 가운데서 추첨을 해서
네. 나오면 네. 내란 전담으로 가는 네, 것으로. 네, 네. 예. 이제 그게 이제 공개적이고 예. 의심도 안 안 사고, 사고. 오히려 법원이 예, 떳떳한 거 아니냐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고 예. 있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 내란 재판 관련 이번 주가 굉장히 이번 예, 주가 굉장히 중요한. 중요한 스포이크가 될 수 네, 있겠네요. 네. 오늘 예. 형사 재판을 담당할 사람들이 정해지고 김건희 사건 풀이 김건희는 사실 내란 전담은 아니죠. 네, 그렇죠. 예. 예. 풀이 정해지고 그다음에 이제 예. 내란 전담 담당할 사람을 목요일 날 예. 공개적인 추첨을 통해서 결정되는. 목요일이면 내일인데요. 내일이네요. 네. 예. 금방금방 하네요. 제가 요새 날짜 날짜가 가는 어떻게 거에 너무 바쁘셔가지고 아니 이게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내란 전담 재판부를 역사적인 재판이기 때문에 서로 좀 해보겠다라고 제안할 줄 알았더니 결코 그런 상황은 사실은 아니구나. 해보고 싶은 욕심도 있지만 선뜻 나서기엔 네. 또 이런저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예. 그런 면에서 좀 안 하는 의견 표명을 안 하는 분들도 있고 네. 예. 그렇군요. 이번 주 어떻게 진행될지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건 이제 그 내란 전담 재판부 네. 내란 전담 영장 재판부 그러니까요. 예. 그것도 이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영장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2명을 그대로 영장 전담으로 넷 가운데 2를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네, 그것 네. 때문에 비판이 많았지만 뭐 2월 한시적으로만 적용을 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 영장 전담도 목요일 날 추첨해서 다 새로 추첨을 하게 되는 겁니까? 지금 요거는 서울 고등법원 얘기고요. 고등법원. 네. 내란 전 영장 재판부는 아마 지법. 지법 네. 서울중앙지법에서 예. 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거는 아직 그러면 아예 이제 진행형이고 예. 확실하게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근데 고등에서 그런 선례를 좀 만들어 많이 놓으면. 만들어 놓으면 네. 그렇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의원님 그 지금 2차 종합 특검에서 네. 수사를 하게 되면요. 이 사건들에 대해서는 어디로 가게 되는 겁니까? 여기에 2차 종합 특검에는 내란도 있고 김건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종합해서 네네. 살펴보게 될 텐데 기소를 해서 어디로 일단은 중앙법원에도 예. 그 내란 전담 관련된 재판부가 2개 생기는 예, 걸로 지금 법이 그쵸.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내란과 또 관련된 범죄가 예. 같은 재판부로 기소가 예.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이를테면 해봅니다. 김건희 씨가 내란에 어느 정도 관여된 정황이나 있나 뭐 상황이 네네. 있다. 그러면 그 관련 전담 사건으로 해서 해서 이제 네네. 내란 전담으로 보낼 수 있고 네네. 뭐 이렇게 된다는 그거는 이제 거죠. 중앙법원 얘기를 봐야 될 텐데 그거는 아직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알겠습니다. 예. 그 2차 종합 특검에서 제일 적극적으로 들여다봐야 되는 거를 뭐 한 3가지 정도를 꼽는다면 1, 2, 3가 뭐가 될까요? 너무 많지만. 너무 많은데 예. 예. 뭐 외환 관련된 방첩사의 역할. 예. 저는 그 이번에 12.3 불법 계엄 내란이 예. 조현천 그 박근혜 정부 때 조현천 계엄사령관 그 뭐죠? 기무사령관 기무사령관이요. 그쪽에서부터 연결이 된다고 예. 보기 때문에 또 관련된 방첩사 문건들도 하나둘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방첩사의 역할이 예. 어느 정도였고 거기서부터 이제 파고 들어가는 게 네. 중요하다. 그래서 결국에는 12.3 계엄뿐만 아니라 불법 계엄뿐만 아니라 외환을 일으키려고 예컨대 뭐 그 무인기 띄운 거라든가 네. 아파트 헬기 예. 저고도를 한 거라든가 원점 타격이라든가 그걸 어떻게 구성을 했는지 그다음에 12.3 계엄을 통해서 사실은 이제 서울 국회라든가 아니면 정부종합청사에 진주하게 될 장갑 차라든가 탱크 그거는 어떻게 구성했는지 그런 것들이 나와야 된다라고 봅니다. 네. 자꾸 이제 뭐 경고성 계엄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사실 네. 그 뒤에는 그 새벽에 그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이 없었으면 네. 진짜 군인 장갑차들이 동원되어서 예. 국회라든가 다 그 포스트 곳곳을 갖다가 네. 점거를 할 그런 계획이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거를 밝혀야 되고요. 예. 그래야 이제 윤석열이 사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나올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역시 양평고속도로 문제라든가 네. 그다음에 뭐 공흥지구 사건이라든가 또 창원산단 네. 그러니까 김건희가 국정에 개입해서 예. 어떤 그 국가적 사업을 예. 비틀거나 혹은 그 국가적 사업에 관한 정보를 줘서 근데 창원산단 같은 경우에는 명태균 씨라든가 관련자들이 네. 그 땅을 갖다가 미리 투기를 해서 사놓거나 뭐 이런 등등의 국정농단 국정 개입은 반드시 밝혀야 된다라고 보고 그다음에 뭐 가장 그 뭐죠 그 검찰의 개입 같은 거는 검찰 개입도 사실 나와야죠. 예. 예. 그러니까 사실은
비어 있는 큰 덩어리가 내란 과정에서 검찰, 네, 네. 국정원 이런 데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렇습니다. 역할을 했는지 네, 네. 제가 그걸 부분에 예, 대해서 깜빡했는데 사실 12.3 불법 개헌 관련해서 예. 검찰 예, 혹은 사법부의 수뇌부들이 그렇습니다. 예, 얼마나 거기에 관여를 했고 예, 또 김건희의 비하폰으로 설마 혹시 뭐 통화 내역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이 꼭 밝혀져야 됩니다. 음. 그래야 검찰개혁, 사법개혁에 어떤 동력이 더 확보가 네.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제 나온 방첩사의 민간인 사찰 블랙리스트 네, 관련해서도 되게 충격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네.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방첩사 같은 거는 이제 확실히 그냥 없애야 된다라는 국민적 네, 네, 여론도 네.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민주당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좀 진행될 수 있을까요? 뭐 방첩사는 아마 그 저기 누구죠? 안 국방장관께서 없앤다라고 예. 예, 역사 속에 예. 사라지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예, 방첩사가 뭐 기회를 많이 줬죠. 이런 근데 어떤 또 내정 간섭이라든가 민간인 사찰 하지 예. 말라고 했는데 또 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전에 이제 그 댓글 공작부터 음. 해서 네, 그런 경고를 많이 줬는데 방첩사가 음지에서 하다 보니 또 어떤 그 윤석열의 그 뭐 신복처럼 일하다 예. 일하다 예. 보니 그런 짓을 반복하게 되는 거. 음. 근데 견제 장치가 없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말로는 없앤다 하는데 또 어느덧 보면 스멀스멀 또 이제 조직의 논리에 따라서 네, 네, 이게 네. 거의 그래서 지금 대신 편이 아니라 경찰에서 정보 수집 기능을 예, 부활하겠다라고 하는 논의가 있는데 네, 사실은 이제 그 집행부 입장에서는 어떤 정책이 예컨대 그 국민 가장 그 기본에서 어떻게 이게 작동을 하는지 네. 또 국민의 여론은 무엇인지 또 들어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예. 의견도 있거든요. 예. 1차 때 가장 미진했던 수사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수사가 아니냐라는 비판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대로 수사를 했다면 저렇게 구속영장이 몇 번이나 기각될 수가 있냐. 물론 사법부도 문제지만 네, 네, 네. 제대로 된 수사를 한 거냐라는 의혹이 많이 있어서 법무부 장관 박성재 그리고 당시에 이제 삼청동 안가에 모였던 법조 4인방에 대한 수사도 반드시 직접적으로 세게 돼야 된다라는 여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박성현 관은 뭐 지금 나온 것만 해도 네. 중요 임무 종사 중에 거의 뭐 넘버 3나 넘버 4 정도 되는. 예. 예, 왜냐하면 그때 당시 이제 이상민 장관과 네, 더불어 불법 개혁을 예. 하면서 이상민 장관은 뭐 단전 단수 언론사 이건데 박성재 장관은 예컨대 정치인들이라든가 네. 또 그 불법 개혁에 저항하는 시민들, 국민들을 잡아오면 네. 그거를 구치소에 넣으라고 준비를 다 시킨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2차 특검에 많은 분들이 기대를 걸고 있어서 국회 네네. 차원에서도 잘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네네.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예. 네, 매주 수요일에는 기자들의 눈으로 정치권 사정 살펴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경향신문 구교영 기자,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고 계시죠? 네, 뭐 너무 뉴스가 많네요. 그러니까요. 너무 뉴스도 많고 입법도 많고 어제까지는 뭐 그 합당 뭐 네. 지금도 여진이 계속 있고 어떻게 갈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또 개헌 얘기도 또 그렇죠. 나오고 네. 지금 국회에서는 어제 한병도 대표가 교섭단체 연설하고 오늘은 장동혁 대표가 네. 또 교섭단체 연설을 하게 됩니다. 주요 내용들 어떤 것들인지 나오는 대로 좀 속보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앞서 그 김승원 의원님하고 함께 2차 종합특검 뭐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김현태 전 707 특임단장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SNS를 통해서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합법이다. 네, 라고 주장을 하고 심지어는 더불어민주당이 비상계엄 미리 알고 대응했다. 부정선거와 함께 음모론으로 치부할 사안이 아니다. 윤 어게인. 그리고 또 전한계 씨를 찾아가 가지고 애국 유튜버께 감사하다라면서 후원 계좌를 열었어요. 아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저렇게 그러니까 일종의 그냥 막장극으로 치닫는 네. 느낌인 거고 예. 사실은 국회에 사실은 그 특전사가 투입이 된 것이고 네. 그 중에 이제 어떻게 보면 한 부분을 담당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가장 드라마틱한 변질 과정들을 네. 보여준 사람이 아닌가 싶은 것이 네. 사실 계엄 이후에 대통령실 앞에서 뭐 눈물의 호소를 했을 때만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이분이 어떤 진정성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시선으로
보다가 그 이후에 이제 증언하는 과정들, 중요한 자리에서 증언하는 과정들을 보니까 윤석열을 두둔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뭔가 이상하다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보아하니 계엄에 사실상 부역하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들통이 난 것이고 네. 이런 과정이라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교체 이후에 파면이란 결정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네. 결국은 이제 강대강 극과 극으로 가가지고 뭔가 전환길 같은 사람과도 뭔가 만나가지고 코워크를 하는 상황이 되고 네. 심지어는 문영배라는 헌법재판소 대행의 결정마저도 부인을 하는 어떻게 보면은 헌법적인 위헌이라고 내린 결론마저도 뒤엎는 행태를 취함으로 해가지고 결국 내란 세력들이라는 사람들이 실상 내심이 어떤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징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좀 끔찍한 것 같아요. 어제 예. 공항 풍경 보셨죠? 전환길 씨 들어올 때 유튜버 카메라부터 먼저 켜고 혹시라도 경찰에 연행될까봐 수많은 대중들을 동원해서 윤어게인을 외치는 장면 네.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뭐 잡혀가길 바라는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 극적인 차라리? 모습을 연출하면서 어허. 또 그것을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한다는 것이 예.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그들 기준에서는 지지와 그리고 사실 경우에 따라서 슈퍼챗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그런 극단적인 돈벌이 상황에서 수단으로, 예. 활용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오랫동안 봤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그것을 정치 비즈니스로 활용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관심을 주시면 안 되는데 또 점점 그렇게 큰 사람이 그러니까요. 되어버려가지고 언급을 예. 안 할 수도 없고 참 딜레마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 아까 말씀하셨던 김현태 이제 전 단장 같은 경우에는 파면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파면 이후에 더 흑화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근데 파면할 경우에는 군인연금의 수령을 절반만 받게 되어 있다라고 해요. 근데 연금을 여전히 받는다라고 하는 그렇죠. 것이 이 적절한가에 대한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요. 아예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뭐 달래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 본인 그것도 자체가 박탈할 네, 수 있는 그런 건 없어요? 모르겠습니다. 그 입법 과정을 통해서 그게 해소가 될 수 있을지 예. 그것까지 잘 모르겠지만은 예. 여하간 지금 너무 이제 극한적으로 예. 그 드라마틱한 변모를 보여주면서 본인이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지키는 군인이었던 본령조차 잊은 게 아닌가라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들 정도로 아니 하기 국민에게 때문에 총뿌리를 겨눠놓고 그걸 이렇게 그러니까요. 적반하장격으로 나오는 것도 진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혼 이후에 진짜 어떻게 말하려고. 그러니까 아까 김은지 기자 말씀하신 네. 대로 윤석열과 내란 세력에 대한 사실상의 법률적인 판단이라는 것도 2월 19일 마지막 종결 어미인 상황인데 네. 이제 와서 이렇게 뭔가 이제 뿌리째 흔들리는 상황에서 반발하고 나섰다는 자체가 시점적으로 좋지 못하고 결국은 예. 개인적인 파면 결정을 뭔가 이제 그에 대한 분노감으로 그 결과를 뒤엎기 위한 행태로서 극우 세력과의 맞손잡기를 선택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밖에 들지가 않습니다. 자, 뭐 지금 방금 전에 최고위 발언하고 뭐 등등 속보가 좀 나왔다고 네네. 해서 그거부터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뭐 먼저 장동혁 대표 이야기는 지금 하고 있는 중이니까 먼저 최고위 발언을 이야기 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어제 이제 중앙위에서 1인 1표제가 가결이 됐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가 이제 얼마나 의미 있는 한 발을 전진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바로 지금 합당 이슈로 사이가 좋지 않은 이현주 최고위원이 예. 물론 1인 1표 그리고 자기도 지지해 왔었고 당원 뜻을 따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60%가 아니라 제적으로 하게 이렇게 카운팅을 하면 50%대 찬성이다. 그래서 이것을 또 너무 그렇게 환호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도 했고요. 네.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유시민 작가가 김어준의 뉴스공장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했던 네. 그 발언이 있는데 조국 대표가 이제 대선 주자급으로 올라가려면 본류회가 된다는 식의 뭐 발언을 하지 지류에 있어서는 안 않았습니까? 된다고 예, 얘기했죠. 그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면서 네. 합당에 대한 논쟁들이 오늘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사실 오늘 뭐 전당원 투표를 붙인다는 거였는데 제가 주말 아니 2주 정도 쭉 취재를 했는데 결론이 잘 안 나서 머리가 네. 지끈지끈 아팠고 큰 틀에서 보면은 뿌리가 같기 때문에 합당의 절차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여론이 심상치가 않은 맞아요. 것 같습니다. 네. 합당에 대해서는 반대가 상당히 그러니까 이 과정 네, 이 지금을 과정을 하면 절차. 지금 하면 안 네. 된다. 지금 하면 안 된다. 그렇죠. 네. 예, 과정과 절차의 부적절성이 굉장히 많이 표출이 되고 있고 이 상태로 이걸 추진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상당히 크게 날 것 같다. 그 말씀에 동의하는 바이고 사실은 1인 1표제 어제 이제 중앙위원회 결과가 주목이 됐던 것은 아마도 이제 합당과 관련해서 정청래 대표가 네. 전당원 투표에 부의하겠다는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이게
척도 혹은 바로미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었는데 해석은 저마다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치러진 12월 5일 중앙위 첫 투표 결과 같은 경우에는 투표율이 이제 62.6%였고 찬성률은 72.7%였거든요. 네. 반면에 2달여 만에 치러진 2월 3일 치러진 2차 투표 같은 경우에는 투표율은 87.3%, 네. 찬성률은 60.6%. 쉽게 얘기하면 투표율은 많이 올라갔는데 찬성률은 떨어진 형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 기본적으로 찬성률이 떨어진 것과 무관하게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당심이라는 것이 어쨌든 간에 1인 1투표제의 방향으로 결정이 되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주목을 해가지고 사실은 이후에 합당 문제 같은 경우에도 투표에 붙일 동력을 얻게 됐다고 설명을 하는 것이고 반면에 1인 1투표제에도 부정적이었던 지도부 일부 인사라든가 아니면 일부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보면은 투표율이 높아졌는데 오히려 따져보면 찬성률 낮아졌기 때문에 반대 여론이 돌출한 점을 또 주목을 해야 된다. 이대로 만약에 합당 문제를 전당원 투표에 붙이게 되더라도 이런 비등한 결과가 나오게 될 경우에는 실제로 정청래 대표라든가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 운영에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재고해야 된다는 의견을 내고 있기 때문에 네. 양쪽 다 해석의 근거가 존재하는 상황이어가지고 뭔가 한쪽 편을 들기가 어려운 그렇습니다. 평론하기도 상당히 까다롭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평론을 하면 할수록 구독자가 빠져요. 마법같이 보니까 지금 마법같이 네. 구독자가 빠지고 있다. 팩트만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재적 의원이 590명이었고 515명이 참여했다라고 하고요. 찬성표가 312표 그리고 네. 반대표가 203표라고 합니다. 자, 아까 이제 그 본회의장에서 SNS 하지 말아라라고 네. 우리 그 구경 기자님이 팁을 좀 주셨는데 어제 본회의장에서도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텔레그램방 대화 내용이 포착이 됐습니다. 진성준 의원은 공개 토론해야 된다 이런 제안을 했고 그의 그 밑에 보니까 문재인 윤건영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예. 윤건영 의원은 적극 동의한다. 당내 갈등 양상이 너무 거칠어 보이고 지도부가 합리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제 큰 틀에서 보면 더 이상 늦추긴 어려울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네. 그래서 그냥 뭐 이슈가 너무 그렇습니다. 길어지면 이 전당원 투표로 직행하기에는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가 굉장히 많아서 일단 최고위원들 지금도 계속 다투고 있는 거죠. 뭐 정청래 대표가 시각을 좀 구분해서 한 명 한 명씩 1대1로 다 만나서 설득을 한 걸로 보이지만 오히려 더 각자 입장은 그대로인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그대로거나 아니면 더 좀 진화하는 것 같고요. 예. 거기다가 이제 의원들까지도 이렇게 나서는 맞아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뭐 오늘 아침에만 하더라도 민주당 안에 다양한 의견 그룹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의견 그룹별로 의견을 또 모으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뭐 이를테면은 뭐 더미래, 더민- 뭐, 네. 뭐 더민제. 더민초, 예. 더민초, 더미래 뭐 여러 가지 예. 이제 이런 모임들이 있는데 초선은 초선대로 또 재선은 재선대로 선수별로 그리고 또 의견 그룹별로 이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가기 때문에 이 과정을 끝내지 않고는 전당원 투표로 갔다가는 오히려 큰일 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통상적으로 이런 그 당내 현안이 도출했을 때는 네. 의원들이 모임을 통해 가지고 뭔가 대표나 지도부를 설득해서 퇴로를 열어주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그 형국이 의원들 사이에서 의견이 너무나 엇갈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뭔가 지도부의 퇴로를 마련해주기보다는 그룹별로 의견을 강화하는 형태가 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사실은 이 문제 자체가 발생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뭔가 의원들이 초장에 먼저 반발하고 크게 나왔다기보다는 당원들이 일부 당원들이 절차에 의구심을 품으면서 당원 발생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 토론회나 간담회를 연다고 한다면은 의원 그룹 얘기를 듣는 게 과연 맞는 것인지 아니면 아. 정말로 아래로부터 나온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기 위해서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예. 전국 지역을 순회하면서 토론회를 공개적으로 열어야 되는지 그런 정무 판단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지는 것이고 오늘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공개 간담회든 비공개 간담회든 뭐든 하겠다고 말을 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뭐 중앙위원들을 포함한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는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당원들을 아우르고 달래고 뭔가 설득하는 과정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명확한 그런 액션 플랜이라는 것들을 정청래 대표가 준비를 해서 조만간에 빠르게 이행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정청래 대표가 최고위에서 합당에 대한 의원들 토론 간담회 많은 제안이 오고 있어서 토론 전 과정을 생중계하는 게 맞다. 다만 그 과정을 꺼린다고 하니 의원들이 꺼린다고 하니 비공개를 원한다면 원하는 대로 어떤 것도 다 들어드리겠다. 네, 네. 마뜩치 않아요. 지금 정청래 대표.
그런 느낌적 느낌이 좀 좀 듭니다. 더 이제 솔직한 이야기를 해야지 수기가 될 텐데라는 게 의원들의 이야기인 것 같고요. 그렇겠죠. 그런데 이제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원래부터 이제 계속 개방형을 지향해 예. 왔기 때문에 이런 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예. 여튼 이게 너무 논의가 길어지면 굉장히 저희도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걸 이렇게까지 벌써 2주가 지났어요. 예, 해야 될 이슈인가 싶어서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 격분하고 서로 싸워야 될 이슈인지에 대해서 좀 의아하기 때문에 뭐가 됐든 좀 매조짓는 방향으로 갈 필요는 있다. 거기에 대한 리더십이 너무 좀 부족해 보이기도 그렇습니다. 합니다. 지금 사실은 그 내란 청사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요. 그리고 검찰 개혁, 사법 개혁 제가 어제 이제 정치부상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네. 그밖에 대통령께서 뭐 국무회의를 통해서 연일 새로운 이슈를 던지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또 이제 예, 트위터를 두 또 개나 더 올린 두- 것 같던데 네. 아 그새 또 하나 올렸습니까? 한국일보 사설을 또 비판하는 내용인데 예. 세입자 낀 다주택자 어떻게 탈출하란 말인가 뭐 이런 식의 예. 내용이 있는데요. 예. 이것도 이제 고통받는 국민이 더 배려받아야 되지 왜 다주택자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냐라는 식의 좀 지적을 하는 예. SNS에 올렸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그 어쨌든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제 갑론을박이 필요한 토론이 필요한 의제들을 이제 부동산을 비롯해서 맞아요. 계속 네. 올리고 있는데 당은 지금 이 합당 문제를 가지고 안드로메다적 상황이고 또 어제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서 한병도 의원이 던진 또 개헌 사실 덜 주목받았죠. 그렇죠. 여전히. 국회의장도 이제 국민투표법부터 예. 바꿔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데 사실 그 면에서 좀 밀리고 있는 정치면에서 하여튼 큰 틀에서 보면 지금 법안 개정도 되게 많이 남아 있고 또 예. 민생 법안도 통과시켜야 되고 하는데 이 합당의 블랙홀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아닌가.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누가 보더라도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년도 안 됐습니다. 8개월이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개혁의 동력을 얻어가지고 2년차, 3년차, 4년차를 준비해야 될 마당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이제 야당도 아니고 집권 여당의 내부에 어떻게 분란적인 요소를 가지고 이렇게 다툼이 된다라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앞날을 위해서도 전혀 좋은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걸 가지고 이렇게 지체하다시피 해서 네. 예를 들면 지금 더군다나 6월 3일 지방선거라는 것은 4개월 목전으로 다가와 있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빨리 결정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게 어떤 방법이든 간에 정확한 시간표를 제시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지금 보면은 지도부 같은 경우에도 방법은 제시를 했죠. 예. 전당원 투표를 하자고 제안을 했고 거기에 대한 갑론을박이 오가는 와정인데 시간표도 제시를 해달라. 예를 들면은 2월 모일까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결론을 내리겠다라는 식의 그런 시간표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요 무한정 늦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합당이라는 것이 사실은 동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달 정도의 정비 기간이 필요한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합당을 전제로 한 투표라고 할지라도 그런 시간적 소요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민주당 지도부는 언제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겠다라는 종식 선언을 해주는 것이 좋다. 그것들이 기본적으로 당원과 지지자 네. 합당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조국 혁신당을 배려하는 길이기도 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지금 제일 황당한 데가 조국혁신당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 결자해지를 했는데, 예. 아니 결자해지를 조국 대표가 좀 해주면 안 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민주당 예, 안에는. 그래서 아니 프로포즈는 민주당이 했는데 우리가 신장식- 파원선 신걸 신당식 의원이 그래서 김치 싸대기 맞은 기분이다 뭐 이런 식의 표현까지 썼던데 하고 있죠. 사실 이제 이 논의의 중심에 조국 혁신당이 전혀 들어오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고 네. 민주당 내분의 모습이다 보니까 네. 계속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오늘 아침에 이제 그 김영진 의원이 CBS 박성태 뉴스쇼 나와가지고는 네. 3월 5일 전까지는 매듭 지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긴 했어요. 시간표를 네. 얘기했군요. 예, 네. 왜냐하면 공직자 사퇴 시한 90일 네. 전에 기준을 말을 어제 하던데 취재 편의점에서 한 예.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워딩 기사를 네. 못 봐가지고 네. 예 그래서 결국 3월 아니라고 할 텐데 근데 그것도 너무 느린 게 아닌가 지금 이 과정이라고 그렇죠. 하는 게라는 예.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무엇보다도 민주당은 사실 스스로 선언하기로는 당원 주권 정당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수가 싫다고 하게 될 경우에는 아무리 좋은 데가 있더라도 이제는 그렇게 가기가 어려워진 그럴 것 정당이 같습니다. 됐다라는 예. 게 핵심인 것 예.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은 겉으로는 당원 주권 정당이라고 하고 당원들의 그 의사를 받고 무시하면 안 된다. 근데 그래서 이제 정청래 대표는 당원 투표를 붙인다라는 건데 이 중앙위원들, 의원들 그리고 특히 이제 최고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의견이 그 격앙된 상태에서 이거 요대로는 안 되겠다. 일단 무조건 중지해라. 그리고 지금 지방선거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예비 후보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도만 하더라도 2,000명의 이제 후보들이 있는데 네. 이 후보들이 이제 조국당이 들어오게 되면 뭐
또 다른 또 새로운 룰을 세팅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이제 예민해져 있다. 근데 이 부분을 충분히 수기하는 과정 없이 가서는 곤란하다라는 네.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도 이제 이번 그 논쟁에 장점이 있다면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네. 과거엔 사실은 명사 중심으로 교조적인 태도를 취해가지고 뭔가 견인하는 느낌들이 네. 많았어요. 예를 들면 특정 이슈가 터지면 이런 표현이 좀 과할 수도 있지만은 특정 프로그램에서 특정 사람이 얘기를 하면은 뭔가 대중들이 뭔가 찬반 문제가 갈릴 때는 확 쏠림이 있었는데 맞아요. 이번 이슈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도 네. 이제 그 얘기 하시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까 이제 얘기했던 네. 이제 그런 분들을 언급을 하는 건데 네. 기본 공개적으로 얘기하면 뉴스공장이라든가 네. 유시민 작가가 사실은 과거에 어떻게 보면 정권 진영 안에서 네. 어려운 문제, 풀기 어려운 난제가 있을 예. 때 해법을 제시하면 많은 분들이 지지자들이 추종하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맞아요. 확실히 달라진 분위기라는 것은 우리 그 방송을 보는 분들이 다양한 방송을 청취하시고 게다가 당원 주권 정당을 꾸리면서 정책적인 내용들을 이해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건 그렇습니다. 분명히 그렇죠. 맞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누군가가 이쪽으로 갑시다, 어허. 저쪽으로 갑시다가 아니고 예. 어떻게 희망을 받다고 한다면은 예. 우리 당원들의 의사라는 다중지성이 뭔가를 우리가 그렇죠. 더 존중을 해야 되는구나. 맞습니다. 이런 식의 그런 어떻게 보면 해결책 같은 걸 얻었다. 좋은 점이라고 한다면은 이걸 통해서 배우는 점 분명히 있다. 구경 이런 생각이 기자 들었습니다. 네. 엄청난 인사이트가 있네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내 더 나은 걸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시절이 아니라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좋은 방법인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 하지만 이걸로 가자라고 할 때 이제는 나도 다 듣고 판단했어. 그러니까 너의 한 표와 나의 한 표도 같고 나의 의견과 너의 의견이 같은데 왜 그래?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좀 전반적인 정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저는 이런 거예요. 근데 모두가 다 각자 자기 네. 개인 의견이 있기 때문에 개인 의견과 개인 판단을 드러내고 그렇죠. 그걸 네.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가 그 결론을 내야 되는 건데 누군가의 의견을 밀어붙여서 군사작전 하듯이 집행하는 것에는 모두가 반대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대한민국은 집단지성이 워낙 그 발현이 폭이 큰 나라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더불어민주당 120만인가요? 당원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의 의사가 존중되지 않는 결정은 수용이 안 되는 분위기다. 그러니까 편의점 얼마나 열린 공간입니까? 예를 들면은 뭐 강득구 최고위원도 나오고 황명선 최고위원도 나오고 또 이견을 가진 다른 김용진 분들도 의원. 나와가지고 예. 이렇게 오늘도 계속 하고 찬반을 있습니다. 다 소개해주고 박홍근 의원, 네. 우리 시청자들에게 판단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제 네. 꺽쇠 걸고 했어요. 찬성 반대. 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약간 의견 조사하는 것처럼 하고 있는데 다 들어보면 각자 다 일리가 그렇죠. 있어요. 네. 그러게요. 예. 찬성하시는 분들은 찬성하시는 분들대로 오늘도 네. 박홍근 의원께서는 굉장히 이제 그 반대를, 네. 세게 하시는데 굉장히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잘 들어보고 본인의 판단에 그렇죠. 당원들, 근거해서 시청자들의 몫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거는. 시청자들께서 네. 잘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보고 희한한 방송이라고. 딸기는 뭡니까? 제가 수박은 봤어도 딸기는 또 처음 보는데 저희가 딸기 같은 방송인가요? 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2.3 내란에서 김건희 씨와 각별한 관계를 맺으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봐준 분이 있죠. 사실상 윤석열, 김건희의 법률 집사 아니냐 이런 비판도 받고 있는데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이제 증인 신문을 시작하는데요. 이 증인 신문에 출석하실 분입니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내란 복판에 모시고 또 오늘 이렇게 모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그 법정에 증인으로 이제 출석을 하시게 됩니다. 예, 월요일 10시입니다. 월요일 10시. 예. 어떤 것들을 좀 준비하고 계십니까? 저는 뭐 그냥 그날 네. 있었던 일 그냥 쭉 그대로. 말씀드리면 되니까 예. 뭐 특별하게 뭐 과거에 있었던 일 쭉 한번 뭐 돌이켜 보는 거 말고는 특별한 준비는 할 생각은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당일의 그 상황을. 네네. 예, 저희가 뭐 많은 애청자분들께서 지난번에 한번 듣긴 했습니다만 예. 또 다시 다음 주 월요일 재판정에서 벌어질 풍광을 미리 한번 네, 법정이라고 네, 네. 생각을 하고 가보도록 하겠는데요. 12월 3일 저녁에 연락을 받으신 거죠. 제가 자다가 깨가지고 음. 저 10시쯤에 잠자리에 들었고 네. 한 10시 40분 좀 넘어가지고 애가 깨워가지고 네. 이제 그때서야 이제 계엄 소식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죠. 예. 예, 개헌 소식을 알고 그 다음에
법무부에서 호출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실국장 단톡방이 네. 있는데 그걸 보니까 이제 실국장들 전부 다 장관 회의실로 모이라 그래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법무부로 가서 그 도착 계엄 시- 이후에 예, 도착 예. 시간이 몇 시가 되는 제가 겁니까? 도착한 시간은 한 11시 45분에서 50분. 11시 뭐 45분에서 50분. 제가 좀 늦게 도착했고 네. 제가 차관이랑 같이 도착했으니까 제일 마지막에 도착한 예. 회의 예. 구성원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모두 몇 분이 모여 계셨습니까? 그 자리가 평소에 그 장관 회의실에 실국장하고 그 운영지원과장, 주무과장 몇 사람이 앉게 돼 있어가지고 네. 총 한 12자리 정도였는데 그날은 서 있었던 사람들도 몇 명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서 있기까지 했으니까 예, 거의 다 왔다고 봐도 다 오고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그 검찰국장만 출장 중이어가지고 예. 검찰과장이 대신 참석했고 예. 모든 실국장들이 다 있었고 예. 저랑 그 차관이 제일 마지막에 도착하는 거였습니다. 계엄 자체가 위법하다라는 네. 거는 다 아실 만한 분들이 모이신 거죠. 거기 계신 분들이야 뭐 기본적으로 뭐 실체적 요건에 대한 판단만 한다면 네. 기본적으로 그때 당시에 뭐 국무회의나 이런 절차적인 예. 요건에 대해서는 국무회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진- 그걸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지 그쵸.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최소한 근데 그 대통령의 포고문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예. 계엄의 실체적인 요건이 없었다는 거는 어렴풋이나마 다 짐작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밀어붙이려고 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일단 그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측 변호인들은 네. 이 증인 채택에 대해서 대단히 그 비우호적인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예, 예. 아니 그날 회의에 뭐 적극적으로 참여한 분도 아닌데 이분이 와서 무슨 얘기를 하겠냐 이런 분 와서 듣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라는 취지로 발언을 했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저는 뭐 저도 나름대로 증거 동의를 해놓고 채택된 거에 대해서 저렇게까지 얘기를 왜 할까 네. 생각을 해봤는데 예.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뭐 조사를 받으면서 네. 사실 뭐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경험한 사실에 대해서만 진술을 해야지 제 의견이나 이런 걸 얘기할 이유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마지막에 더 이상 할 말이 없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쓰라 그래가지고 제가 좀 상당히 많은 분량 저 박성재 장관에게 하고 싶은 얘기를 쓴 게 있습니다. 예.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 부분이 제가 뭐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기 그런데 네. 좀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좀 불편했을 수도 있지 않았나. 박성재 장관을 향해서 팩트를 중심으로 제가 어쨌든 모셨던 분인데 음. 그날 그 자리에서 그렇게 회의 개최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법무부가 그 이후에 간부들도 여러 명 조사받고 뭐 난리도 아니게 돼 버렸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보면은 그 장관께서 그때 당시에 그 용산에서 어떻게 보면 딱 단호하게 행동을 하시고 예. 와가지고도 이제 그게 좀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본인 선에서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했으면 되는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 폭탄을 끌고 그냥 가지고 와가지고 폭탄을 법무부 안으로 들고 와서 법무부 안으로 들고 온 거랑 던져버려. 마찬가지거든요. 좀 어떤 면에서는 저로서는 좀 서운함도 있어가지고 그런 감정을 좀 상당히 상대하게 써놨던 것 같은데 네. 몇 장 그거- 정도 쓰셨어요? 저 많이 썼습니다. 많이 쓰셨어요? 많이 썼습니다. 네. 할 얘기가 많아가지고 예. 이건 뭐 나중에 그 조서는 뭐 변호인 측이랑 뭐 그 피고인 본인이 보는 거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하고 싶은 얘기라던가 뭐 이런 걸 많이 썼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가 뭐 별의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예. 예. 근데 이런 거지 않습니까? 뭐 하여간 이해할 수 없는 걸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영장이 계속 기각이 되면서 네. 좀 그 판사들이 보는 각도 이분이 인식을 뭐 이게 위법하다라는 인식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더 충격을 많이 받았던 네. 건데요. 법무부 장관이고 평생 검사로 살아온 사람이 이 비상계엄이 법률적으로 옳은가 그른가 판단을 할 인식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한 것 자체를 납득하기가 어려운 이런 건데 이번 재판 과정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명징하게 정리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정리가 될 겁니다. 사실은 뭐 지난번 영장 같은 경우에는 뭐 예. 이 사태에 있어서 뭐 이 신병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하느냐 그게 옳으냐 아니냐 뭐 그거 관련해 가지고 이제 뭐 영장이 기각됐다고 저는 예. 애써 선회하려고 이제 생각 중인데요. 예.
사실 그 이진관 재판장이 지난번에 그 한독수 공판에서 예, 예. 보여준 모습이라던가 이런 전반적인 것을 보면 사실은 지난번 영장 기각 논리는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네. 위법성에 대한 조금이라도 의문점이 있으면 사실은 용산에서 대통령이 계엄 선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을 때 본인이 질문해가지고 그런 의문점을 해소했어야 되지 않았을까? 법무부 장관이라면 그렇습니다. 당연히 이 비상계엄이라는 게 뭐 저는 뭐 법대 출신이 아니지만 예. 제가 뭐 법을 공부하면서 느낀 바로는 비상계엄은 정말 과거에 너무 남용되어 온 역사가 그렇습니다. 있지만 그 아주 국가의 존망이 걸려 있는 비상 상황에서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 당시 상황에 국가의 존망이 걸려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국민이 얼마나 있었을까 싶습니다. 없죠. 그 평온의 한 밥을 느닷없이 비상계엄 뭐 하여간 도대체 왜 이 내란숙의 윤석열 비상계엄을 했는가에 아직도 사실 저는 의문이 제대로 풀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뭐 무슨 예산안 때문에 그렇다. 뭐 야당이 계속 뭐 무슨 그 자꾸 뭐 그 국무위원들에 대해서 탄핵을 해서 그렇다. 이게 납득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비상계엄을 한다? 그렇습니다. 정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납득할 수 없는 예. 상황이고요. 아마 그 뭐 이런 뭐 농담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한다면 그 윤석열 네. 그 내란숙의? 예 내란숙의 그 양반이 얘기했던 그 계엄의 이유들을 이렇게 얘기할 예. 때마다 뭐 예. 뭐 경고성 계엄 삑 거짓말 뭐 이게 다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짓말 탐지기를 들이대면 다 제가 거짓말로 보기에는 나올 본인 거다. 스스로도 아마 그걸 갖다가 예. 본인이 뭐 그 진짜 진심으로 생각할까 뭐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이 듭니다. 예,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다 떠나서 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했던 행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이제 다 드러나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그 내란의 밤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직을 걸고 대통령이 이거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대단히 위법한 거고 이런 걸 자기 선에서 막았어야 됐는데 그걸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협조 내지 동조 또는 적극 가담의 혐의가 있어 보이는 것은 아닙니까? 뭐 그렇게 볼 여지가 예. 충분해 보입니다. 우선 예. 뭐 용산에서 출발하면서 이제 기조실장에게 뭐 이 실국장들 다 집합시키라고 네. 이런 지시를 한 것도 뭐 예. 이 뭐 그렇죠. 메시지라든가 이런 걸 보면 알 수가 있고 예. 그리고 뭐 저는 뭐 변호인들 말처럼 들어가가지고 계엄 관련 회의냐고 묻고 전 이거 싫다고 네, 나오고 나중에 사직서 쓰고 나가지고 좀 제가 좀 아무래도 이건 아닌 거 싶어서 다시 들어가고 한마디 하고 나온 거 뭐 그게 전부라고 하지만 네. 제가 그렇게 사직서를 쓰고 처음에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뭐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박성재 장관도 계속 회의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 상황에서도. 예. 그리고 제가 뭔가 바깥에 나가서 한참 동안 회의를 하고 들어갔을 때도 업무 관련 지시를 질의나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걸 제가 봤거든요. 업무 관련 지시나 이런 그 대화를 하고 있는 예. 것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런 이 업무는 계엄과 관련된 거겠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고 증인으로도 채택된 게 교정본부장, 출입국본부장인데 네. 제가 두 번 들어갔을 때 공교롭게도 두 번 들어갔을 때 예. 이 선호 순서는 제가 이제 특검에서도 그렇고 조사받으면서 말씀드렸는데 선호 예. 순서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예. 근데 한 번은 교정본부장하고 예. 얘기를 하고 있었고 한 번은 출입국본부장과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처음에가 교정본부장이고 두 번째가 출입국본부장이었던 것 같은데 예. 그 부분은 확실하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박성재 장관이 지시를 해서 그 교정본부장을 통해서 3,000명 정도 그 수용 수용 여력, 수용 여력을 확인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출입국본부장을 통해서는 소위 얘기하는 체포 명단, 예, 체포 명단에 올라 있는 정치인들이 이제 해외로 출국하지 못하도록 뭐 출입국 팀을 대기시키라고 했다는 거죠. 대기시키고 예. 이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이 다 팩트로 확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뭐 팩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거를 그냥 전혀 없었던 일로 칠 수가 없는 건데. 그리고 저는 뭐 이렇게 사실 뭐 저도 그 이후에 밝혀진 여러 상황을 볼 때마다 좀 많이 좀 실망스러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린다면은 사실 그 본인이 뭐 이렇게 계엄의 위법성을 나중에 알았다는 둥 본인은 동조한 게 아니라는 둥 이런 식의 변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근데 그거는 본인의 주장이고 예. 결국 본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여러 가지 객관적인 사실, 네. 정황, 행동 예. 그리고 언행에 의해서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근데 박성재 장관이 그 계엄 이후에 보여준 말이라던가 행동을 놓고 보면
계엄 선포를 반대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기대되는 언어, 행동 이런 네. 거는 단 한 명도 목격한 후배들이나 네. 단 그 과장들 하급자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안에 실국장 회의에서도 그렇고 그 네. 이후에 벌어진 모든 업무 지시라든가 대화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때 계엄에 대해서 명징한 반대야. 그러니까 이렇게 처리해. 이건 말도 안 되는 지시니까 따르지 마라거나 뭐 이런 게 전혀 없었다.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1도 없었다. 그 이후에 법사위에서 출석해서 보여준 모습이라던가 그 예. 이후에 후배들한테 그렇습니다. 후배 중에 하나 과장 중에 하나가 뭐 친위 쿠데타는 내란으로 보는 게 맞는데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과장을 그 회의장소에서 내쫓았다든가 뭐 그다음에 또 그 이후에 다시 탄핵 심판 끝나고 나서 복귀하고 난 다음에 배상업 본부장과 뭐 이렇게 그 과거에 있었던 문제 가지고 한번 크게 트러블이 있고 배상업 본부장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나갔다던가 그 이후에 그 뭐 수사팀이라든가 인사 후속 조치 그러니까 계속 어떻게 보면은 수사가 무마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사라던가 뭔가 이런 조치를 취한 거 그다음에 또 이 김건희 무마시켰던 수사팀에 대해서 아주 좀 비정상적으로 퇴임하는 당일날 사직서를 수리하고 나간 점 뭐 여러 가지 정황을 놓고 보면 본인이 계엄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그런 말과 부합하는 행동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점을 좀 얘기를 좀 본인이 스스로 좀 밝혀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진관 재판부에서도 나중에 분명히 그 점을 지적을 할 겁니다. 네. 단 하나도 제가 아는 바에 있어서는 제가 뭐 언론 뉴스를 뭐 안 챙겨봐서 그렇다 전 아닌 것 같거든요. 예. 근데 하나하나 제가 모든 그 행동이나 이런 말들이 이 계엄의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뉴스를 꼼꼼히 보신 겁니다. 왜냐하면 없어요. 실제로 없습니다. 없고 오히려 계엄에 협조하거나 적극적으로 가담한 흔적이 훨씬 더 많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왜 우리 사법부는 이런 이 여러 범죄의 증주하나 혐의들을 갖고 있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하여 끊임없이 영장을 기각하는 것일까? 사실 그게 의문점입니다. 네, 예, 네. 너무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고요. 특히 많은 국민들께서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게 김건희 씨와 관련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김안빵님으로 네. 예, 김안빵님으로 그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김안빵님하고 함께 주고받은 뭐 텔레그램 문자, 뭐 네. 통화 기록 이런 것들을 사실 그 조은석 특검팀이 확보한 걸로 보여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상당히 미진했던 거 아닌가. 뭐 기간이 없어서 부족해서 그랬을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네. 사실 그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한 그 수사는 공수처 팀에서 네. 했고요. 예. 그냥 일부러 본인이 어떻게 보면 저 고대 법대 뭐 이 동문이라는 관계도 있고 고대 법대 동문이요. 예. 그 조은석 특검하고 예. 그런 관계이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도 있고 그래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저도 이제 참고인 조사를 받았는데 그 공수처 팀 그리고 또 민간에서 들어온 네. 그 변호사로 이루어진 특별 수사관 그 다음에 공수처에서 나온 검사. 예. 그러니까 좀 검찰팀을 배제한 가운데서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예. 뭐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뭐 특검 조은석 특검 자체가 수사 의지가 없었다라고 보이지는 않고요. 뭐 제 생각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본인한테 꼭 좋은 일일지는 모르겠습니다. 박성재 장관 본인한테 이게 박성재 장관이 탄핵 심판 때도 그랬고 탄핵 이후에 여러 가지 좀 불리한 정황들이 많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네. 뭐 헌법재판관들 분들 중에는 이런 게 진작에 나왔더라면 네. 뭐 탄핵 당했을 것이다 예.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게 좀 보면 약간 좀 그런 면에서는 운이 좋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그게 박성재 장관한테 좋은 운으로 작용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박성재 법무부 장관 측은 공소 사실에 대해서 다 전면 부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재판 전략으로 대단히 좋은 전략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왜 이런 전략을 쓴다고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뭐 지금 워낙 그 법정형도 높고 네. 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라는 게 뭐 지난번 한덕수 총리 때 23년 선고된 거 네. 보면 아시겠지만은 그냥 보통 문제는 아닙니다. 옛날로 치면은 뭐 어떻게 보면 대역 죄인에 가까운 네. 그런
중대한 죄이기 때문에 일단 부인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지만은 뭐 일부 법리 다툼이 있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 한덕수 총리 사건 때 이 선고된 내용이라든가 인정된 사실관계에 비춰보면 네. 그런 변명으로 이 인정된 사실관계를 극복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이를테면 이번에 이진관 판사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법정 구속하고 뭐 이렇게 갈 수 있다고 보세요? 유죄 판결이 나게 된다면 네. 중요무증사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나게 된다면 법정 구속은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불가피한 상황이고 사실 지난번 한덕수 총리 때 판결문을 가만히 보시면 네. 한덕수 총리가 계엄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기 위해서 한 행위들에 대해서도 나열이 되어 있지만 네. 이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그런 그 심각한 상황, 그러니까 국가 최고 책임자라는 사람이 이렇게 국가에 악영향을 끼치는 말도 안 되는 결정을 했을 때 네.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국민들이 어떤 걸 기대하고 있는데 그런 행동을 하지 못했다는 점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했거든요. 그런 점은 사실은 그 국무회의 구성원이라고 할 수 있고 대통령이 가장 중요한 법무참모라고 할 수 있는 박성재 장관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박성재 장관 측에서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거고요. 네. 이게 지난번 판결 이유를 들으면서 본인들 그 재판에도 이게 정말 이 전망이 그렇게 밝지만은 않구나라고 생각하고 상당히 좀 괴로워했을 겁니다. 괴로워할 거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특검에서도 단단히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이게 아주 치열하게 다툴 것 같거든요. 예. 그 저쪽에서 내세우는 논리라는 것은 비상계엄 내용 실행계획 전혀 몰랐고 국무위원으로서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만류했었고 그리고 간부회의를 통해서도 한 얘기라고는 매뉴얼 없다. 뭐 이런 답변에 선제적인 대비를 하라. 요런 정도만 지시를 했었다. 그밖에 일체의 뭐 관여하거나 개입하거나 그런 적이 없다. 수많은 증거가 나지만 이런 논리를 펴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하나 뭐 다 반박할 만한 그 네. 반박할 만한 그 논리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네. 제가 참석했던 그 간부회의와 관련된 것만 말씀드리자면 네. 제가 분명히 가가지고 말씀드린 게 그냥 이게 개헌 관련 회의입니까? 저는 이런 지시라면 전혀 따를 생각이 없고 그 명령도 그렇기 때문에 사직서 제출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한 것이 사실은 제가 이걸 따르지 않고 여기에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의사도 있지만 네. 행간의 의미를 가만히 보면 이거 정말 정령하시겠다는 겁니까? 이거 과연 정상적인 상황이 맞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내용도 당연히 그런 뉘앙스가 느껴질 겁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나가서 네. 사직서 제출하고 쓰고 다시 들어올 때까지 한 5분 이상 걸렸던 것 같은데 바깥에 직원들하고 일일이 제가 악수도 하고 그랬거든요. 예. 그런 시간이었는데 다시 들어왔을 때 아주 진지하게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계엄 관련 회의를. 예, 진지하게 회의하고 있었습니다. 예. 만약의 경우에 그게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당신만 계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니야. 나도 문제의식이 있고 지금 와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서로 얘기를 진지하게 나눠봐야지 지금 당신만 사표 쓰고 나가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이렇게 묻는 게 정상적이겠죠. 그렇죠.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너는 네 길을 가려면 네 길 가라 그래. 네 길 가는 거 막지 않을 테니 넌 가라. 뭐 어차피 제가 뭐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임명된 사람이라 네.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뭐 너는 네 길 가라. 우리는 우리 길 가겠다. 이런 모습이 느껴졌지. 예. 제가 느낀 건 그건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까? 뭐 너는 네 길 가라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세요. 어. 사표 쓰던 말든 말리지 그렇게 하세요 이겁니다. 어. 저는 사실은 예. 박성지 장관이 저 후배들한테 버럭버럭 한다 그래가지고 예. 저는 그런 소문만 들었지 그런 모습을 직접 본 적은 없거든요. 후배들이 일하면서? 저한테 와가지고 이제 예. 아이고 예전 모습이 그대로 나오신다고 어. 뭐 이런 얘기 할 때도 예. 그런가 싶었는데 예. 그날 어떻게 보면 박성재의 저도 진정한 버럭을 그날 보신 거군요. 그 대학교 동창 분께서 예. 너한테는 안 그러냐 그러시길래 저한테는 감찰관이라서 저한테는 안 안 그러셨다. 그러신다고 뭐 많이 한 8년 동안 야인 생활 하시더니 많이 바뀌신 모양이라고 예.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거든요. 예. 근데 당일날 보여준 모습은 최근에 이 과장들이 고생하는 게 이런 모습이었구나 싶기도 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거의 다 나온 거네요. 그러니까 우리 똑같은 생각이니까 그만둘 생각 하지 말고 이거 어떻게 하면 이 비상계엄을 무위로 만들 건지
법무 참모 차원에서 한번 살펴봅시다. 이렇게 논의의 방향을 가져간 게 아니라 당신 그만두려면 그만둬. 우리는 이 일을 할 거야. 이거는 지속 아닙니까? 계엄의 지속. 맞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들어와 갖고 이렇게 방해할 거면 당장 나가 이런 표정이 느껴졌습니다. 너 방해할 거면 나가. 방해할 거면 나가. 너 계엄 싫으면 나가. 예, 예. 바로 저는 그게 느껴졌기 때문에 바깥에 나가서 사직서 쓰는 동안도 저는 사실 바깥에 쓰면서도 예. 이게 조금 좀 뭔가 좀 이렇게 예. 좀 후회하는 듯한 혹은 좀 걱정스러운 이런 모습을 보여주길 원했는데 전혀 없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게 화가 나서 문 열고 다시 들어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어서 다시 들어가서 제가 했던 말이 네. 했던 말 중에 이제 요지만 기억을 하는데 아니 아무리 여야가 극한 대립을 해도 그렇지 계엄이 말이 됩니까?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를 했던 것 예.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화를 내고 나왔는데 그랬더니 이제 그 중에 간부 중에 한 사람이 저를 쫓아 나와가지고 제가 이제 화가 많이 났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쫓아 나왔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다시 생각해도 이렇게 얼굴이 뻘개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네. 보기에는 이거는 아마 저 감찰관님에게 평생의 트라우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저는 사실 이제 뭐 감찰관 계속했어도 한 8개월 이 정도 남은 시점이었기 때문에 네. 뭐 어떤 모습으로 그만둬야 될지 그다음에 그 이후에 어떻게 다시 이렇게 지내야 될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네. 그날처럼 떠날 줄은 몰라가지고 좀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다시 그 사무실에 어떻게 무슨 뭐 법무부에서 하는 뭐 위원회 같은 데 일이 있어가지고 한번 지나가면서 제 사무실을 이렇게 다시 한번 보게 됐는데 참 그렇더라고요. 지금 울컥하시기도 하고 그럴 네,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위중한 이 재판 네, 이 과정에서 이 특검이 이 공소 사실을 제대로 잘 유지를 해서 유죄를 그렇습니다. 반드시 입증받기 위해서 특검이 이 대목만큼은 좀 잘 수사를 해야 되겠다.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 제일 박성재 장관 쪽이 하고 있는 것은 범의 부인입니다. 결국 고의를 범의. 부인, 범의. 그다음에 이게 계엄의 위법성 지난번 영장기각사유에서도 얘기했는데 그런 범의. 그러니까 사실 뭐 범죄자들이나 범죄자 보셨던 분이 네 맞죠, 범죄자. 그래도 어쨌든 그 피고인들이나 재판을 받는 그 입장에서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결국은 객관적인 사실 그리고 언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거에 의해서 본인의 범의를 추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뭐 확립된 판례이기도 하고요. 뭐 예를 들어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에 살인의 고의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 절도의 범위를 부인하는 경우에 어떻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란에 가담하려는 범의가 없었다고 부인하는 상황에서 그 범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결국 박성재 장관의 그 당시의 행적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모습이라던가 말, 지시, 그 다음에 이 부하들 사실 직접적인 그 현장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어떤 말을 했었는지 이걸 목격한 사람들의 진술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박성재 장관 변호인 측에서 뭐 그 직접 본 사람도 아닌데 뭐 저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하나 하나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모두 모여가지고 전체의 그 숲을 이루어가지고 박성재 장관의 범위를 추단할 수 있게 되는 만큼 그런 그 사소한 것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난번 그 우인성 부장 판결처럼 하나 하나를 쪼개가지고 뭐 이거는 뭐 직접적인 범위와 무관하잖아. 이거는 직접적인 범위와 무관하잖아. 이런 식으로 무죄 판단을 이 재판부 그러니까 형사 33부는 그렇지 이진관 부장은 안 그렇겠지만 나중에 항소심에서라도 그런 점을 꼬투리를 잡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치밀하게 신문을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증인으로 나가면서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아니 증인이시긴 하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법무부에서 일도 하시고 또 검사로 재직하셨기 때문에 선배 입장에서 좀 여쭤보는 거고요. 그 현장에서 박성재 장관도 만나시게 될 텐데 뭐 이런저런 걸 뭐 그 이진관 부장이 많이 물어보겠지만 증인의 입장에서 내가 법정에서 이 말만큼은 꼭 하고 싶다. 이걸 역사의 기록으로 좀 남겨두고 싶다. 역사의 기록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박성재 장관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조서 말미에 제가 써놨습니다. 네. 그거 꼭 좀 한번 몇 번 더 한번 읽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뭐 서운했던 얘기라든가 뭐 저 부하로서 기대했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적어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 좀 보시라고 그 진지하게 좀 읽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거 말고는 사실 이 법무부의 임무라든가 혹은 뭐 법조인의 자리 그 다음에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비상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그냥 뭐 평범한 사람들이 일상이 많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 본인이 한 행동 어쨌든 각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주어졌을 때 본인 뭐 선택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네. 그리고 선택을 하는 거고 예. 그리고 각자 그 선택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거고 선택이 만약의 경우에 그 본인에게 피해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본인이 감수하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저는 사실 그날 뭐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저 감수한 거거든요. 근데 보면은 그 사태 때 보면은 확실하게 자기 입장을 표시하지 않았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그리고 그냥 따라갔던 사람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는 변명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서 혹은 나중에도 사실 그 계엄 이후에도 보면은 어떻게든 그 사태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막 말도 안 되는 짓들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네. 좀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라고도 뭐 어느 분이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단순하게 연연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그런 선택을 했으면 그 선택에 대해서 책임져야 됩니다. 네. 당당하게 책임져야 됩니다. 그 말 하고 싶은데 어쨌든 제가 너무 말이 많아진 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말이 예. 많아진 것 같고 예. 저는 뭐 가가지고 증언 잘하고 오겠습니다. 잘하고 오겠습니다. 제가 뭐 1호 증인이라는 것 때문에 좀 부담되기도 한데 예. 뭐 있었던 일 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오로지 진실만을 얘기한다는 그 선서문에 나와 있는 대로 네. 얘기하면 되는 거니까요. 예. 네, 다녀오겠습니다. 예. 그 사실 왜 이렇게 김건희 앞에서만 우리 검찰과 법원이 작아지는가 뭐 그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 뭐 떠도는 소문이긴 한데 그 검찰총장 시절에 검찰 인사를 실제 김건희가 했다더라. 그래서 이렇게 김건희와 관련해서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조차도 이렇게 초라해지는 거 아니냐. 뭐 저는 사실 그런 말이 다 그냥 소문일 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뭐 이렇게 돌아가는 얘기들이나 뭐 김한빵이라고 저장되어 있는거나 이런 걸 보면 네. 뭐 이게 어떻게 보면 농담 삼아 얘기하자면 정치 공동체가 아니라 가족 공동체였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라서 예. 이게 야, 정말 좀 개탄스럽다는 생각도 들고요. 예. 어떻게 보면은 그 윤석열이라는 한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검찰 조직 그다음에 나아가서는 뭐 국가까지 또 혼란스러운 상황이 됐지만 검찰 조직 뭐 제가 그래도 20몇 년 동안 일해왔던 조직인데 완전히 망가진 것 같아 가지고 마음이 좋지 못합니다. 네. 예. 예, 지금 이 순간도 여전히 좀 주류에서는 그렇게 추종하는 거 아닌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상당히 많이 정리가 됐고요. 네. 사실은 이 윤석열 씨와 뭐 생각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뭐 그 주변에 일이 있었다는 것 때문에 뭐 이렇게 불이익을 받고 이번에 검찰을 떠난 그런 뭐 좀 안타까운 후배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특수수사라는 게 그리고 직접 수사라는 게 정말 폐해가 많은 건데 네. 그 폐해를 아주 극적으로 보여준 게 그 윤석열과 그 사람들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그 직접 수사를 남용하는 사람들이 네. 그 좀 드러나게 된 것이 안타깝게도 지난 그 2016년 17년 그 무렵부터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요. 네. 뭔가 의로운 게 뭔지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다 전부 이 위치에 있는 건지 그걸 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재판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유, 잘하고 오십시오. 아유, 제가 뭐 그래도 어찌되었든 간에 뭐 한 1년 가까이 뭐 모시던 분 앞에서 증언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저도 지금 막 고민이 많았는데 뭐 제 심정이야 거기다 분명히 적어놨고 그러니까 가가지고 뭐
예의는 갖추되 할 말은 다 하고 오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재판 보도를 통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